미네소타 와일드와 댈러스 스타스가 연승 행진을 이어간 반면 뉴저지 데블스는 깊은 연패에 빠졌습니다. 내셔널 하키리그 NHL 2020-2021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체스카 모스크바가 1패 후 2연승으로 시리즈의 우위를 점했습니다. 컨티넨탈 하키리그 KHL 2020-2021 가가린컵 플레이오프 파이널을 중간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269회 시작합니다. (269회) 문을 연 비하인더넷입니다. 오늘 4월 23일 금요일 오전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이고요. 이현숙 기자, 옆에 박힘천 PD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저희 셋이 함께 인사드리게 된 269회입니다. 박힘천 PD님, 지난주에 댓글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박힘천 PD님이 현재 준비하고 계신 프로젝트는 언제쯤 공유할 것이냐. 그 댓글에 대한 답변을 오늘 좀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빠르면 한 5월? 예. 얼마 안 남았네요. 예. 네. 빠르면이고요. 늦으면 내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에서 내년이면 너무 좀 긴 거 아닙니까?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예. 혼자서는 하기가 힘든 그런 거여가지고 예, 좀 준비되는 대로 발표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어느 정도 좀 갖춰놓고 공개를 하는 게 좋을까 계속 지금 고민 중이고요. 네. 예, 그러는 와중에 계속 많은 분들 만나 뵈면서 첨언을 듣고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가 될지 뭐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데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잘 준비해서 좋은 프로젝트로 하루빨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69회 오늘도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주신 목소리를 살펴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에만 소개할 댓글이 있습니다. 유니스 폴님이 4월 16일 금요일에 저희 지난회 녹음 후에 댓글 주셨네요. NHL보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보통 축구에선 공격 시에 패스하면 더 득점할 찬스가 있는데 욕심을 부려서 슛을 때려서 골리가 막으면 패스 받을 선수가 두 팔을 벌리면서 슛 때린 동료에게 아쉬움을 표현하는 경우가 아주 흔한데 하키에선 틱택토 할 수 있는 찬스에서 슛을 쏟아 막혀도 같은 팀 동료들이 아쉬워하는 제스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하키에선 아쉬워도 표현을 안 하는 게 불문율인가요? 하셨어요. 하키에서는 패스를 기다리다가 끝난 선수들, 그 상황에 대한 아쉬움과 뭐 불만 이런 거 표현을 안 하느냐라는 질문이신데 실제로 그런가요? 합니다. 왜 안 해요? 하죠. 하는 선수도 있고 안 하는 선수도 있고. 예, 벤치에서도 얘기하고 라커에서도 얘기하고, 예. 경기 거기서 끝나고 왜 나서도 얘기하고. 해요. 그게 좀 통념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안 하는 경기를 보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은. 예. 합니다. 다 똑같이 하고요. 사람인데 당연히 안 할 수가 없고, 당연히 반대쪽 오픈넷인데 안 주고 그냥 슛 쐈는데 막히면은 그 반대쪽에 있었던 선수 입장에서는 답답함은 당연히 이루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예. 그게 다 표현하고, 그리고 실제로 막 들어가면 스틱으로 이제 빙판이 내려치고 뭐 이런 선수들도 있어요. 이제 그 진짜 과하게 이제 이렇게 표현할 경우에는. 근데 물병 던지는 것도 봤어요. 그런 네. 거 다 있고요. 안 보이는 데선 더 크게 싸울 수도 있는 거고. 예. 근데 사실은 조금 더 크게 보이는 게 있죠. 이제 축구 같은 경우에는 네트가 워낙 크다 보니까 키퍼가 커버할 수 있는 반경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그 한계가 있고, 진짜 반대쪽으로 가면은 아예 막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사실 하키 같은 경우에는 반대쪽에서 반대쪽으로 그냥 날아가지고 막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덜 할 수는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근데 그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그냥 저는 불문율은 아니다. 불문율 예. 같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선수도 있고 안 하는 선수도 있다. 예. 예. 그때그때 다르다. 예. 라고 근데 합니다. 말씀을 다. 드렸어요. 선수들 감정이 다 있기 때문에. 네. 답변 이렇게 드렸습니다. 다음 에드워드 마님이 4월 17일 토요일에 댓글 주셨습니다. 콜로라도와 베가스는 히읗 디귿디귿하죠. 후덜덜하죠 하셨어요. 혼다 웨스트 디비전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베이거스와 콜로라도의 전력에 대한 감탄을 표현해 주셨는데, 이번 주에 NHL에서 발표된, 뭐 매주 나오는데 슈퍼 16에 또 베이거스 1위, 콜로라도 2위 또 그대로 나란히 있더라고요. 요즘 뭐 대단들 합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볼츠 레츠고님 역시 4월 17일 토요일 댓글. 국대 이야기를 듣는데 참 암담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여자 국가대표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확실히 관심이 있어야 무언가가 잘 풀릴 것인데 국내 비인기 종목의 서름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코로나 상황만 해결된다면 그래도 정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하셨네요. 코로나 상황이 끝나는 대로 부디 정상화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근데 솔직히 코로나가 끝나도 정상화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걱정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심의하고 계시니까 꼭 좀 빨리 정상화 됐으면 좋겠네요. 안 될 가능성이 크죠, 사실은. 근데 뭐 연수 기자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뭐 워낙 이게 진짜 갑자기 또 불쑥 확 감염자가 늘고 이런 또 추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얼마 전에 여자 그 톱 디비전 대회가 또 취소되는 일도 있었고. 네. 그래서 뭐 일정을 다시 뭐 이제 알아본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알 수가 없는 이런까지 더 겹치기 때문에 하물며 톱 디비전도 그런데 아래쪽 디비전들은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죠. 네. 타 종목들 보니까 올림픽 예선 치르고 와서 확진자가 대량 발생하고 하는 뉴스들 보면은 아직 한창 진행 중이라서 네. 끝이 알 수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이 시국이. 하루빨리 종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프랜시스 기원님 4월 18일 일요일 댓글입니다. 범죄도시 디트로이트의 명성이 NHL에서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크크. 그리고 역시 버펄로의 캔서는 호울이 아니라 에스모시였던 건가요? 하셨어요. 디트로이트 그리고 버펄로의 이 암적인 존재가 에스모시였던 거냐라는 말씀이신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도 추측을 해봤는데 네. 그 에릭 스털 선수가 빠진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릭 스털이 빠지고 그냥 버펄로 성적이 좀 좋아진 게 아닌가. 스털, 네. 에스모시. 예, 네. 그러니까 그 누구냐 아이클보다 스털이 더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이제 의견이신 것 같은데,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결과 자체가 그렇고. 저는 제프 스키너인가 잠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스키너일 수도 있겠죠. 네. 예. 그 디트로이트는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건 뭐 트레이드 잘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혹시 뭐 그런?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네. 이 지금 좀 아주 저에게 그 상상력을 넣어주신 댓글이라서 네.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디트로이트가 워낙 이제 또 미래 계획이 확실하게 가고 있고 뭐 이번 데드라인 때도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을 조금 기원님 방식대로 칭찬을 해주신 게 아닌가. 네. 이제 옛날 명성, 예전에는 뭐 디트로이트가 진짜 NHL에서 가장 강력한 팀이라고 해도 무방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뭐 거의 한 2000년대 중반에서 말까지 딱 진짜 NHL 최고의 명문이자 성적도 잘 내고 돈도 화끈하게 쓰고 뭐 이런 팀 어디냐고 하면 디트로이트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명성을 이제 되찾고자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이제 그런 좀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스키너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뭐 스키너는 근데 원래 올해 그냥 아예 그냥 통으로 문제였기 때문에 네. 예, 그렇습니다. 프랜시스 기원님 댓글 잘 봤습니다. 다음 김경찬님이 4월 19일 월요일에 댓글 주셨네요. 베이거스는 3라인 센터로 많이 나왔던 코디 글래스 선수가 파워플레이에서는 생산적인데 이븐 스트렝스에서는 조금 아쉬워서 AHL로 내리고 얀마르크를 얻어온 것 같네요. 상대적으로 약팀들과 경기여서 섣불리 평가하기는 어려워도 트레이드 이후 3라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하셨어요. 마티아스 얀마르크가 합류한 이후에 베이거스의 경기력에 대한 감상평을 남겨주셨는데, 얀마르크가 베이거스 이적 후에 지금 5경기를 뛰었는데 5경기 다 베이거스가 승리를 했고 8연승까지 지금 뭐 질주하고 있는 베이거스입니다. 베이거스의 얀마르크 합류 이후의 경기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냥 사실은 그게 이제 그 글래스 선수는 아직까지 어리니까 이 경기력이 일정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런 선수를 찾기 굉장히 드물어요. 어릴 네. 때부터 경기력이 굉장히 일정한 느낌으로 쭉 가는 선수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격에서 원래 옛날에 기대치가 높은 선수였기 때문에 좀 공격에서는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그래도 3라인 4라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이제 그 기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데보 감독이 못마땅했다고 판단했을 수는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너무 많이 줬다라는 겁니다. 얀마르크의 그 능력에 비해서 예전에도 그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C0를 베이거스에게 주셨죠? 예. 좋은 선수이면 분명해요. 이제 그 얀마르크의 그 기량 자체를 이제 그
부정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너무 많이 주지 않았나. 그리고 옛날에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타타르 선수 데려올 때 네. 너무 많이 줬다고. 근데 그거를 너무 연상케 하는 트레이드가 아닌가라는 이제 좀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럼 워싱턴은 왜 높았어요? 라고 말씀을 주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워싱턴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워싱턴은 지금 오베치킨 계약이라든가 오베치킨 계약이 올해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코어가 진짜 이제 전성기의 끝물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있을 때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당장 조금 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브라나는 지금 체제에서 너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라비올레 체제랑 잘 안 맞았단 말이에요. 브라나가 네. 분명히 좋은 선수이면 맞죠. 근데 만타를 데려온 이유는 당장 이제 성공할 수 있고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라인 유동성이라든지 생각을 꽤 많이 한 트레이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승부를 봐야 되겠다는 딱 요 시점에 맞춘. 그러니까 오베치킨도 그렇고 그렇고. 근데 베이거스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베이거스는 코어 자원들이랑 굉장히 오랫동안 계약이 연장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스톤도 당장 작년에 재계약했죠. 패트레티도 재계약한 지 얼마 안 됐죠. 빌리안 칼손도 지금 보니까 계약이 2026년 7년까지 잡혀 있단 말이에요. 네. 터크는 25년, 26년. 그러니까 주축 선수들이 지금 적어도 23년, 24년까지 다 잡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진짜 서브 자원을 그 정도의 대가를 주고 데려와야 했나라는 데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량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3라인 정도 센터라든지 윙어 자원으로는 최근에는 뭐 윙어로 많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2, 3라인 정도 수준에서는 좋은 자원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뭐 조금 이제 감 요인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너무 많이 줬다라는 그 이유 딱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어쨌거나 뭐 경기력은 좋아졌어요. 이 선수가 합류한 이후에 베이거스는 우승 도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캡도 잘 줄였고 근데 네. 뭐 워낙 베이거스가 센 팀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게 안마르크 효과인가? 이제 뭐 들어와서 다 이기긴 했지만 라고 하기에는 또 조금은 무리는 있죠. 그래도 네. 이제 뭐 약간 부족했던 그런 부분을 채우는 자원임은 틀림없습니다. 네. 김경찬님 댓글 잘 봤습니다. N.리님 4월 19일 월요일 댓글인데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역시 기분 탓이었군요. 메르지 코르피살로 파이팅 하셨어요. 지난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한 골리에 대한 질문 주셨었죠. 답변 드린 거에 대한 인사 주셨고 콜럼버스의 골리 엘비스 메르즐리킨스 요나스 코르피살로 두 선수를 응원해 주셨네요. N.리님 잘 봤습니다. 다음 프랜시스키 의원님 4월 20일 화요일 댓글 또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4월 11일이 콜린 케이브 선수의 일주기였습니다. 맥데이빗이 그날 경기를 해서는 안 됐다며 꽤 강한 어조로 사무국을 비판했는데 예를 들면 임수혁 선수 혹은 김상진 선수의 기일에 일정을 편성하는데 딱히 프로야구 팬들과 선수들의 반감이 없는 우리와 정서가 많이 다르네요. 점점 댓글 주셨습니다. 지난해 2020년 4월 11일에 25살의 나이에 뇌출혈로 세상을 떠난 에드먼턴의 콜비 케이브 선수의 일주기에 대한 말씀이신데 우리나라 스포츠계에서는 뭐 어떤 선수에 대한 추모는 하지만 경기 일정까지 바꾸는 일은 저는 못 봤어요.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약간 문화와 인식, 정서가 좀 다른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네요. 댓글 잘 보고 갑니다. 다음 4월 20일 화요일에 역시 형노님 댓글입니다. 캡스가 너무 많이 내어준 트레이드가 아니었나 싶네요. 물론 셀러리 캡 등을 생각하면 이해가 가기는 하지만 드래프트 픽을 그 정도로 포기할 줄이야.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제대로 주니어 학기가 운영이 되지 못해서 한 해 농사도 같이 포기한 느낌이 드는 건 왜인지 모르겠네요. 한국 정부나 협회에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더 빠르게 무너져 내리는군요. 코로나 하나로 핑계를 대기에는 너무 속수무책이네요. 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워싱턴이 뭐 이야기 나오네요. 앙토니 만타를 얻기 위해서 디트로이트에 너무 많이 내준 거 아니냐. 야쿠프 브라나, 리아르트 파니크에 1라운드 지명권, 2라운드 지명권까지 넘겼는데 너무 과하다라는 의견이셨고 참고로 지난주에 이현숙 기자님은 그 트레이드를 함께한 디트로이트에게 A+를 좋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뭐 물론 앙토니 만타도 좋은 선수고 워싱턴 나와서 잘하고 있어요. 근데 딱 맞게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4경기 다 골을 넣고 네, 있죠 지금. 완전히 네. 딱 맞게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했다니까요. 그 네. 캡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생각 없이 퍼준 느낌이 아니라 물론 오늘 브라나 선수가 4골을 넣는 활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선수 원래 그런 선수입니다. 이렇게 한번 쫙 물이 들어오면은 팍 넣고 조용하면 한 10경기 조용하다가 또 팍 트고 원래 이제 좀 그런 이제 득점원 유형의 선수들이 다 그런 이제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뭐랄까 좀 그리고 체제에 안 맞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뭐 캡스가 그런 결정한 건 저는 별로 이제 물론 많이 준 건 사실입니다만은 뭐딜 입장에서는 캡스 생각 자체는 있었고 나쁘진 않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D.H.K님 4월 21일 수요일 댓글입니다. 오늘 여러 의미로 대단한 경기 나왔습니다. 분명히 피츠버그가 2피리어드 종료 6대0으로 앞서길래 저긴 끝났네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3피 진행 중인데 7대5길래 진짜 경악했습니다. 한 피리어드 5골이라니. 나중에 한 골 더 넣어서 6골이 되어버렸죠. 동점 갔으면 진짜 전설로 남을 뻔했는데 아쉽게 됐더라고요. 아일즈는 팔미얼이랑 제이잭 트레이드하고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데 순위 경쟁이 치열한 현재 상황에서 불리하긴 하네요. 보스턴 2연전에서 테일러 홀에게 세 팀 첫 골까지 허용하고 수입당하고 필리전은 이기긴 했는데 1대0. 그것도 연장 가서 제대로 슛 쏜 것도 아니고 상대 수비 맞고 굴절골이더라고요. 빨리 일리아 두 골리는 철벽이고 끈끈한 수비가 팀 컬러라지만 좀 많이 공격이 안 풀리는 느낌입니다. 그나마 오늘 오랜만에 보빌리에가 4포인트 활약하면서 공격 숨통 틔워졌으니 이 느낌 오래가길 빌어봅니다. 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현지 시각 4월 20일 경기였는데 피츠버그가 뉴저지전 6대0으로 앞서다가 3피리어드에서만 6실점 7대6으로 결국 이기긴 했습니다. 그 경기에 대한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뉴욕 아일랜더스 뭐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워싱턴, 뉴욕 아일랜더스, 피츠버그 이제는 뭐 보스턴까지 지금 디비전 선두 경쟁에 합세하는 느낌이 나오고 있어요. 과연 이 뉴욕 아일랜더스가 1, 2, 3, 4위 중에 몇 위를 할 것인가 상당히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뭐 NHL 이야기는 자세히 준비가 돼 있으니까 더 추가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댓글 보겠습니다. 유니스 폴님이 댓글을 또 하나 주셨네요. 오늘 댓글 주셨군요. 궁금한 게 90년대 NHL을 열심히 AFKN에서 보다가 최근 몇 년 사이 다시 NHL 챙겨보고 있는데 주로 NHL 하이라이트로 보는데 예전에 비해 눈에 띄게 다른 점이 디플렉션 득점이 많더라고요. 마치 하나의 전술처럼 후방에서 샷을 날리면 센터들이 스틱으로 방향 바꿔서 득점하는 횟수가 정말 많더라고요. 이게 최근의 흐름상 변화인가요? 혹시 질문을 하나 주셨네요. 디플렉션 골이 이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좀 요즘 현대 학교에서 많아진 거냐라는 질문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90년대 쪽은 뭐 이제 상세하게 어떤 타입으로 골이 뭐 한 시즌에 몇 골이 나올 것까지는 살펴보지 않아서 그때랑 비교는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전술적으로 굳어진 거는 사실이에요. 적극적으로 이제 슈팅 레인에 들어오면서 방향을 바꾸고 포인트 슛을 이제 1차적인 그냥 슈팅으로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2차적으로 찬스까지도 만들어내는 득점 기회까지 만들어내는 움직임 자체는 물론 이제 들어온 게 맞죠. 이제 그런 움직임이 조금 더 생긴 거는 뭐 맞다라고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니스 폴님에 대한 답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오늘 살펴볼 댓글은 다 봤습니다. 지난주에도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겠고요. 저희 팟빵 그리고 뭐 유튜브 등등 해서 댓글의 창은 다 열려 있으니까 항상 의견, 뭐 질문, 다양한 이야기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후원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비하인드넷 오늘 269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NHL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플레이가 거친 편이고요. 체킹도 과감하게 하는 편이고 공격할 때나 수비할 때 몸 들이대면서 꼭 받쳐맞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플레이를 할 때 부상 걱정이 안 드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플레이해서 부상당할 수 없으니까 나름 준비를 하는데요. 타키 장비들이 제 몸에 딱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플레이할 때 좀 부담되는 부위나 장비에다가 커스터마이징을 하는데요. 필드폼을 제가 필요한 부위로 잘라 붙여서 구멍하게 되면은 최소한의 마음을 좀 늘게 되는 거죠. 쓰기 편하고 이제 충격 흡수도 잘 되고 그래서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비하인드넷 269회 NHL 내셔널 하키리그 2020-2021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현섭 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 동안의 NHL 판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 월요일이었는데요. 한국 시각으로 20일 화요일이었습니다. NHL 3스타스 발표 있었습니다.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경기 기준으로 세이 선수 또 선정이 됐는데 한번 보죠. 첫 번째 스타 버펄로 세이버스의 골리 더스틴 토카스키 선수입니다. 4경기에 2승 1패 1OT를 했고요. 93.4% 세이브 성공률에 평균 실점 2.27이었습니다. 보스턴전, 워싱턴전, 피츠버그전, 2연전 다 나왔고 팀도 4경기 중에서 3경기에서 승점을 챙겼죠. 최근에 리누스 울마르크 선수 부상으로 인해서 다시 좀 팀 내 입지가 커진 것 같아요. 더스틴 토카스키 선수가 버펄로에서 또 첫 번째 스타로 선정됐습니다. 혹시 이제 이렇게 잘하는 선수가 왜 아직까지 NHL 그 기회를 많이 못 잡았지? 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보스턴전을 한번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스턴전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한국 시각 4월 23일 금요일 경기 5대1로 졌거든요. 경기입니다. 1대5로 졌거든요. 네. 근데 두 번째 골을 먹은 상황에서 1대1로 맞선 상황에서 두 번째 골 이제 보스턴 두 번째 골을 먹었는데 그리즐리 친 장거리 슛을 이렇게 잡으려다가 뜨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앞에 스크린이 화면으로 보고 계시면 됩니다. 스크린이 아무것도 스크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려운 슛도 아니었고 막 그렇게 빠른 슛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먹었다라는 거는 그동안 좋은 활약이었으면 분명하지만 이 선수가 왜 그동안 그렇게 부름을 받지 못했는지 그런 걸 좀 알 수 있는. 물론 이제 골리가 한 번 정도 그런 거를 먹을 수가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 토카스키 선수는 그렇게 키가 큰 편도 아니고 신체 조건 최근에는 신체 조건이 무조건 골리도 어느 정도 이상은 본단 말이에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장신 골리들이 워낙 이제 적어도 이제 190이 넘는 걸 의미를 합니다. 188, 190 정도. 그거를 의미를 하는데, 근데 뭐 토카스키 선수 키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스크린이랑 이런 부분에서 싸우는데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좀 찬물을 끼얹는 이런 실수까지 이런 게 이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게 뭐 안 된 말이지만 좀 그동안 그렇게 부름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 그래도 뭐 지금 기회가 어쨌든 왔거든요. 진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기회에 뭔가 좀 주전급으로만 딱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스텝 라인을 딱 찍으면 어느 팀에서도 협상 자체는 해볼 수가 있겠죠. 기회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팀 그렇죠. 성적도 이미 네. 결정이 되어 있고 출장 시간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요. 별 부담 없잖아요. 게다가 만약 예를 들면 그냥 중압감에 좀 약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뭔가 이제 무조건 이기지 않으면은 이제 뭐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뭐 그럴 때 좀 못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 지금 뭐 부담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오늘 뭐 좀 부진했다 치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스타로는 뉴욕 레인저스의 레프트윙 러시아 출신 선수죠. 아르테미 파나린 선수였습니다. 4경기에 4골 6도움 10포인트였는데 레인저스는 뉴저지하고만 4경기를 치렀던 지난주 일정이었어요. 레인저스가 4경기 다 이겼죠. 특히 홈 2연전에서 각각 2골 1도움 3포인트, 1골 3도움 4포인트 활약 보여줬던 파나린 선수였습니다. 세 번째 스타로는 베이거스 골든나이츠의 라이트윙이죠. 마크 스톤 선수였습니다. 4경기에 3골 5도움 8포인트였네요. LA와 애너하임 상대로 원정 4연전이 있었는데 4경기 다 멀티포인트를 기록했고 쇼트핸디드 골, 파워플레이 골, 이븐 스트렝스 골 골고루 터뜨렸어요. 뭐 팀도 쭉 연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뭐 파나린, 스톤 이 연습계장이 평소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고 좋아하는 선수들이 다 이번 주에 스타에 올라왔습니다. 뭐 네. 자주 언급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 따로 뭐 사견을 붙이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워낙 많이 또 언급이 되는 선수들이고 두 팀 이야기하면은 항상 언급에 빠질 수 없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규리그 이제 팀당 56경기 체제 단축 시즌으로 진행되고 있는 2020-2021 시즌 NHL인데 각 디비전 내 팀들끼리만 대결해서 각 디비전별로 상위 4팀까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즌입니다. 플레이오프 1, 2라운드까지도 디비전 내 팀들끼리만 대결하게 되는 특수한 시즌인데요. 이제 각 팀별로 정규리그 평균 한 10경기 정도씩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평소대로 각 디비전별로 주간 리뷰를 해보겠는데요. 현지 시각 기준으로 4월 22일 목요일 경기, 한국 시각 기준 4월 23일 금요일 오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 지금 총 10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경기들은
결과를 제외하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에 말씀드리고요. 현지 시각 기준으로 4월 21일 수요일 경기 결과까지 반영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디비전은 혼다 웨스트 디비전입니다. 순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위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입니다. 애너하임전 원정 2연전 수입, 세너제이전 홈 2연전 수입. 최근 파죽의 8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경기가 없었던 콜로라도를 제치고 디비전 선두 자리를 탈환했는데 올 시즌 리그 전체에서 가장 먼저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 지은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였어요. 2위는 콜로라도 애벌랜시입니다. 코로나19 프로토콜 확산으로 인해서 LA전 홈 2연전, 세인트루이스전까지 3경기가 취소됐던 지난주였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치른 경기가 없었어요. 오늘 지금 현재 세인트루이스전 통해서 일정을 재개하고 있는 콜로라도 애벌랜시입니다. 4연승하고 있었고 최근 20경기에 17승 1패 2OT라는 엄청난 기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정규리그 막판에 이 코로나19라는 선두 수성에 큰 변수가 발생했고요. 일단 쉬는 사이에 베이거스에게는 선두를 내준 상황입니다. 베이거스와 콜로라도의 이 선두 경쟁은 뭐 유효한데요. 이 두 팀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주실까요? 베이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주에 붙었던 상대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잡아야 됩니다. 이 정도 전력 차이가 나면은. 그리고 지금 사실은 뭐 세너제이도 사실 좀 플레이오프 아주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조금은 뭐랄까 당연한 결과라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NI면 저 멀리 있는 팀이고 뭐 LA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그 상위권이랑 지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베이거스 전력이라면 뭐 충분히 4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력 차라고 볼 수가 있고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같은 경우가 당연히 이제 좀 안 좋게만 본다면은 이 감염자가 돼서 뭐 경기 일정이 밀리고 이런 건 안 좋긴 한데 이게 단축 시즌에 이런 상황에서 아주 좋은 휴식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한 1주 정도, 2주 정도. 시즌 지금 중간중간에 콜로라도가 지금 2번 알았거든요. 예. 중간에 한 번, 그리고 지금 또 한 일주일에 한 번. 이거 잘만 이용하면 굉장히 이제 좀 휴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은 뭐 왜냐면은 그 이제 뭐 감염이 되고 이런 건 진짜 안 좋은 일이지만 네, 오늘 이제 복귀 전 제가 라인업까지 못 봤는데 그렇죠. 완전체 라인업은 아닌 것으로 봤거든요. 그렇죠. 뭐 네, 근데 아직은? 뭐 항상 그 콜로라도가 예전에 그 2주 아웃일 때도 뭐 그런 게 왕왕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또 부상자도 예전부터 좀 있었던 팀이고 그래서 잘 이용을 한다면은 좀 이제 휴식 같은 느낌? 그러니까 좀 전반적인 선수들의 체력 충전 같은 부분은 도움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전원이 이제 감염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란타인 선수는 빠졌다라는 말을 듣긴 들었는데 뭐 워낙 강력한 전력을 가진 팀이기 때문에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도 지금 방금 경기가 끝났는데 세인트루이스 4대2로 이겼거든요. 그래도 예 지금 그래서 2점 차죠. 지금 경기가 반영이 되면은 예. 승점이 2점 차가 되는데 뭐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좀 베이거스 콜로라도는 2강으로 그냥 쭉 밀고 나가는 이런 느낌이 지속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3위는 미네소타 와일드인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4위 싸움이 중요해졌는데 4위가 애리조나 카이오츠입니다. 세인트루이스전 홈 경기 0대2에서 3대2로 역전승하면서 5연패 끊었고요. 이 경기 승리로 4위로 한 단계 끌어올렸어요. 하지만 미네소타전 홈 2연전 수입당했습니다. 최근 1승 7패 애리조나인데 최근에 1, 2, 3위 최상위권 팀들과의 6경기에서 전패했어요. 승점 0점, 한 점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애리조나가 수비수 일리아 류부시킨 선수와 1년 재계약 소식이 있었네요. 류부시킨 KHL 로코모티프 야로슬라브에서 뛰다가 2018-19 시즌에 NHL 진출한 선수인데 올 시즌에는 임대로 아주 잠깐 또 로코모티프에서 뛰기도 했었습니다. 류부시킨이 있었다면이라는 네.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로코모티프. 로코모티프 입장에서는 좋은 선수입니다. 예. 5위가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인데요. 애리조나전 원정 경기 지면서 최근 2연패가 됐네요. 이후에 콜로라도와의 경기 취소됐었죠. 지난주에 한 경기만 치렀던 세인트루이스였습니다. 5위로 순위는 내려갔는데 그래도 애리조나보다 승점 1점 뒤지는 상황에서 4경기나 더 남아있는 세인트루이스의 상황이에요. 4위 애리조나, 5위 세인트루이스 이 4위 경쟁도 계속 갈 것 같습니다. 4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세인트루이스가 좀 유리하긴 해요. 듭니다.
그런데 이제 뭐 뒤에 이제 미네소타 할 때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세인트루이스가 미네소타랑 5경기가 남아 있어요 아직. 네. 지금 시즌 몇 경기 남지도 않았는데 이 아직 두 팀이 5경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를 또 이 결과가 망치면 네. 지금 올해 블루스가 뭐 베이거스 콜로라도한테 딱히 강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또 졌잖아요. 콜로라도한테 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거 진짜 못해도 반타작 이상은 해야 되거든요. 예. 진짜 최상 진짜 좀 안전하게 가려면 4승까지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세인트루이스 입장에서는 좀 그런 어려운 근데 좀 미네소타 분위기 좋죠. 분위기 생각하면은 쉽지 않거든요. 절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애리조나는 결국에 한계입니다. 탑3 팀들이랑 이 정도랑 격차가 나면은 이게 참 1, 2, 3위 팀 6경기 0점인데 그렇죠. 4위를 해서 올라간다고 해도 어떻게 할 거냐. 이 뭐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냥 체력 안배 시켜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2번, 3번 시드 싸움 나면은 진짜 피 튀길 확률이 크거든요. 근데 만약에 애리조나가 지금 상황에서 올해 진짜 1, 2, 3등이랑 한 번도 뭔가 제대로 좋은 경기를 펼치지 못한 애리조나가 지금 그냥 4위를 해서 베이거스나 콜로라도 만난다? 그러면 그냥 1번 시드는 그냥 쭉 그냥 엑셀 밟는 겁니다. 네. 애리조나 상위권 팀들과의 그 대결에서 부진한 점 매우 아쉬운 부분이고 세인트루이스가 조금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미네소타와의 5경기가 큰 과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다음 하위권 보겠습니다. 6위는 세너제이 샤크스입니다. 미네소타전 원정 2연전 수입을 당했고 베이거스전 원정 2연전 1패 1OT 승리가 없었어요. 지난 한 주 4경기 다 졌습니다. 3패 1OT. 최근 7경기로 확장해도 6패 1OT 7연패 중인 세너제이 샤크스입니다. 공격수 패트릭 말로 선수가 베이거스전 출장에서 통산 1768경기 출장 달성했습니다. 드디어 고디 하우를 넘고 NHL 통산 최다 경기 출장 역대 1위로 올라섰던 지난주였습니다. 패트릭 말로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어요. 23시즌 동안에 거의 뭐 전경기 출장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철인. 23시즌 동안에 결장한 경기가 34경기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되고요. 41살인데 41살 이 선수가 어디까지 이 기록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직장 폐쇄 기대가 없었으면 사실 뭐 진작 달성했었을 기록입니다. 네. 조금 더 이제 그 쌩쌩할 때 달성을 했을 거예요. 조금 더 경기를 좋았을 때. 근데 뭐 어쨌든 락아웃도 있었고 단축 시즌도 지금 커리어 중에 2번이나 경험을 하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최근 12년간 900경기 연속 출장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대단하죠. 900경기 연속. 나이도 한두 살이 아닌데. 네. 지금 통산 1769경기에 566골, 631도움에 119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올 시즌에 정기리그 10경기 남았는데 3포인트만 더하면 1200포인트 달성까지 됩니다. 네, 좀 어려워 보입니다. 10경기에 3포인트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은 올해 말로 선수와 46경기에서 4골 5어시스트에 불과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득점 페이스는 참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이 선수가. 그래도 아직 스케이팅 같은 부분에서는 무기가 되는 선수가 맞는데 어지간히 밀어주지 않고서는 올 시즌에 이제 그 달성은 쉽지가 않아 보이고요. 네. 근데 뭐 내년까지만 제 생각에는 뭐 몸 관리만 잘하면 내년에서도 샥스가 지금 아주 급할 게 별로 없는 팀이기 때문에 네. 말로한테 한 잔 줄 수 있단 말입니다. 뭐 베테랑 아주 좀 적은 뭐 최소 계약 이런 부분, 뭐 베테랑 미니멈 이런 게는 없는 걸로 NHL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베테랑에게 좀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이름값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이제 뭐 그런 계약을 많이 하거든요. 네. 통상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으로 뭐 한 자리 쥐어 줄 수는 있기 때문에 네. 깔끔하게 내년에 이제 시애틀 크라켄까지 보고 뭐 그 이제 향후를 생각해 봐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사실 하키는 좀 오래 하는 편이에요. 보면은 다추크도 그렇고 예로멘코도 엊그제 또 KHL입니다만은 예로멘코 선수도 1년 재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도 42이죠. 네. 둘인가? 굉장히 나이가 많은 골리인데 KHL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골리거든요. 그래서 뭐 말로 정도 한 3, 4 라인에서 이제 뭐 계속 뛴다고 하면 제 생각에 NHL에서도 말로 선수 정도의 기량이라면은 한 시즌 정도는 더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당장 뭐 근데 멀리 안 가도 하라 선수 있잖아요. 44살입니다, 이 선수. 그렇습니다. 나이로 따지면 그 위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직 괜찮다. 야그르 선수도 제가 기억했을 때는 한 43살까지 괜찮았거든요. 근데 한 4살, 5살부터는 확실히 좀 근데 막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어쨌든 40대 진짜 초반에는 뭐 괜찮은 선수도 있기 때문에 말로 한 시즌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베이거스전 보니까 원정 경기이긴 했는데 그 말로 선수 첫 시프트 끝나고 경기 중단되면서 또 기념 행사도 하고 감동적인 그런 또 연출이 있었는데 뭐 NHL 모든 선수들에게 존경을 받는 뭐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 네, 뭐 굉장한 네. 기록이죠. 네. 네, 칼슨 선수도 뭐 이거는 개인 그냥 한 선수의 그 뭐냐 개인만의 그 개인의 뭐랄까 그런 어떻게 보면 업적 그냥 이걸로만 보기에는 더 큰 그런 게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당연히 선수들의 존경까지도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기록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7위 LA 킹스인데 콜로라도전 원정 2연전이 취소됐고 애너하임전 한 경기만 치렀는데 홈 경기 승리를 했습니다. 8위는 애너하임 덕스, 베이거스전 홈 2연전 수입당했고 LA전 원정 경기도 지면서 지난 한 그 3경기 다 졌고요. 3연패 빠진 애너하임 덕스였습니다. 이 하위권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을까요? 애나임은 그냥 탱킹을 해야 되는 상황이 또 됐고 예, 됐고요. 킹스는 사실 샥스보다는 좀 유리합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더 잘 돌아간 팀이기 때문에. 근데 샥스 이야기 조금 더 하면은 이제 이 팀도 여부에 따라서는 플레이오프 가능성이 아직까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뒤에 뭔가 하면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뭔가 희망어도 이걸 진짜 예를 들면은 지금부터 뭐 포인트 획득을 한 7할 정도면은 플레이오프 갈 수 있는데 하면 그게 말이 7할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걸 달성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세너진이 안 됐고 마틴 존스 바로 폼 돌아오고 하니까 그냥 쭉 미끄러지죠. 예, 뭐 좀 안타깝게 됐네요. 올해도 뭐 캘리포니아 세 팀이 하위권 세 팀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예상대로 그렇게 가니까 좀 씁쓸하네요. 예, 네. 뭐 이게 진짜 요 세 팀이 요 디비전을 호령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뭐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그랬던 때가. 근데 참 지금은 저 밑에 있는 거 보니 씁쓸합니다. 네. 자, 잠시 미뤄뒀던 3위 미네소타 와일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미네소타 현재 3위입니다. 세너제이전 홈 2연전 수입, 애리조나전 원정 2연전도 수입. 미네소타도 최근 5연승으로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미네소타 지난주 보면 키릴 카프리조프 선수가 또 기록을 하나 세웠는데 애리조나전에서 미네소타 구단의 신인 선수로서는 최고 기록이었어요. 현재 19골에 19개의 도움 3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2000년 2001 시즌 0001 시즌 슬로바키아 출신의 마리안 가보리크 선수의 18골 18도움 36포인트가 구단 신인 선수 최다 포인트 기록이었는데 그거를 다 넘어선 키릴 카프리조프 선수였습니다. 20년 이상 된 기록을 깼네요. 뭐 최근 3경기 연속골 계속해서 좋은 키릴 카프리조프 선수네요. 그리고 미네소타는 공격수 라이언 하트먼 선수와 3년 510만 달러 재계약 발표도 있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오늘 또 마침 연습 기자님 미네소타 와일드의 저지를 입고 나오셨는데 키릴 카프리조프 또 입고 나오셨네요. 예, 올 시즌 2번째인 것 같은데요. 2번째입니다. 네. 뭐 사실 기념할 만한 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신인 골 최다 골 그 구단 기록 또 세우고 최다 포인트도 지금 뭐 가지고 있죠 동시에. 이 정도면 올 시즌 칼더 유력 후보인데. 유력 후보죠. 근데 네. 저는 댈러스의 로버트슨 선수도 굉장히 오래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 선수까지도 지켜는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도 이제 그 전반적인 팀의 역할이라든지까지 다 생각을 하면은 카프리조프 선수가 받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로킨 선수도 있죠. 네. 전반적으로 이제 선수들을 찾아보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제 가장 아무리 역할도 많잖아요. 이 선수는 진짜 1라인에서 뛰고 있고 그런 까지 다 감안을 하면은 카프리조프가 받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네. 키릴 카프리조프 선수의 저지를 입고 오늘 미네소타 와일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미네소타 와일드가 5연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그 전에 잠깐 좀 연패도 있었는데 예. 바로 분위기 바꿨습니다. 세인트루이스전에서 2연패를 했었거든요. 네. 연장 이후로 패가 하나 있고 그냥 패가 하나 그렇게 2연패 했는데 그래도 지금 최근에 5연승 달리면서 상위권이랑 뭐 거리가 좁혀지지는 않고 있지만 유지는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권 조금만 삐끗하면은 그 이제 치고 들어갈 그 포지션은 아직은 유효합니다. 1위가 8연승, 2위가 오늘 이겼으니까 5연승, 그렇죠. 3위도 5연승. 뭐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뭐 한 5점 차이, 승점 5점 정도 차이가 나면은 지금 콜로라도랑 5점 차이잖아요. 요 정도 차이가 나면은 얘네들이 조금만 이제 삐끗하면은
뭔가 좀 칼을 들이댈 수 있는 정도의 포지션은 맞단 말이에요. 이제 네.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3위까지는 좀 공고해지는 입장까지도 되게 됐고 그리고 만약 지금 이번 5연승 중에 애리조나전이 3번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네. 3번이죠. 근데 만약에 이걸 다 졌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상황이 진짜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3, 4위 간격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어요. 많이 좁혀졌겠죠. 왜냐하면 음. 미네소타가 지금 6점이 빠지고 애리조나가 6점이 추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상황이 진짜 많이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거리를 많이 벌릴 수 있는 지금 발판까지도 됐기 때문에 참 좋은 이제 흐름상 좋았던 5연승이었습니다. 네. 5연승에는 어떤 부분들이 돋보였는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현숙 기자님은 어떤 부분을 인상적으로 보셨나요? 전반적으로 이제 팀의 컬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텔벗 선수가 좀 분전을 해줬다. 캠 텔벗 선수. 예. 골리가 이번 5연전에서 올 시즌이 전반적으로 좋지만 이번 5연전은 좀 더 좋았어요. 5연승 기간 동안 4번 출전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상대를 다 20점 이하로 틀어막음. 요런 결과까지 만들어냈고 물론 다 승리했고요. 예, 세이브 성공률도 94%입니다. 근데 시즌 성공률이 올해 진짜 좋아요. 92.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텔버 선수의 이제 시즌이. 그런데도 더 이제 경기력이 좋았던 한 주였다고 할 수가 있고요. 카코넨이라고 이제 이 표현을 하지만 이 선수도 그 A랑 그 O의 특수 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캐퀘넨 같이 발음이 됩니다. 핀란드 선수죠? 예, 골리. 카포 캐퀘넨. 예, 요 선수가 이제 그 올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시즌 중반에는 이 선수가 조금 더 기회를 많이 받은 경우도 있고 텔버 선수가 잠깐 이제 전설에서 이탈할 때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래도 캐케넨 선수는 아직 지금 경기력에서 어느 정도의 기복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 기복이 최근에 좀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텔벗이 잘해줘야만 되는데 지금 2월 말부터 텔벗이 이제 팀에 복귀한 이후로는 주전으로서는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3월 성적이 평균 실점 2.49에 92.4%. 예. 고 지금 4월에 거의 이제 4월 끝나가는데 4월에 2.39에 92.5%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반적으로 올 시즌 텔벗이 안정적으로 쭉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텔벗 주전에 쭉 올해 흐름이 왔고 그리고 캐캐는 정도 백업으로 괜찮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정규 시즌을 잘 치를 만한 골리 동력 자체는 확보가 됐어요. 그리고 그런 동력이 이번 이제 5연승에도 많이 도움이 됐네요. 네. 올 시즌의 미네소타는 캠 텔벗, 카포 캐케넨 이 두 선수만 골리 출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뭐 3번째, 4번째, 5번째 골리까지 이제 등장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죠. 미네소타는 이 두 선수만으로 지금 시즌을 치르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와중에 이 캠 텔벗 선수가 이렇게 분전을 해준다는 것은 큰 뭐 축으로서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곁다리를 좀 드리면은 네. 요 두 명으로 장기적인 성공을 좀 기대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에서라고 네. 물으시면은 아직까지 그건 누구 어렵지 하나 않아요. 지금 부상으로 나간다든가 이러면 또 아니요 플레이오프에서 네. 요 두 명을 믿고 갈 수 있나? 라고 물어보면 그냥 경기력적으로만 봤을 때도요. 저는 어렵지 않나. 근데 요 두 선수가 지금 올해 콜로라도 상대로 정말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 시도 콜로라도 만약에 만난다라고 하면은 콜로라도도 의외로 쉽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잘하고 있지만 좀 더 분발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드리겠고요. 5연승의 바탕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결정력이 참 좋았습니다. 이번 5연승 기간 동안 골을 그럼 잘 넣었다는 건데 5경기에서 슈팅 115개밖에 안 했거든요. 예. 굉장히 적잖아요. 딱 들어도. 이거는 진짜 슈팅 좀 많이 하는 팀들 같은 경우 3경기에서도 이 정도가 나옵니다. 5경기에서 이 정도였단 말이거든요. 예. 근데 22골이 나왔어요, 여기서. 20개에서 25개 정도 한 경기당 슈팅을 때려서 그렇죠. 4골 이상 만들고 있네요. 대단하죠. 네. 결정의 자체가 참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뷰스테드 선수가 최근에 또 결정을 하고는 있는데 스카렐로 선수도 좀 복귀해서 이제 그 복귀한 지 좀 됐지만 또 잠깐 이제 이탈 이후에 복귀한다면 뭐 경기를 괜찮고 카프리조프 스카렐로 그래서 1라인 피알라 요한손 2라인 3라인에 그린웨이 폴리노 있고 원래는 이제 피알라 선수랑 그린웨이 선수가 이제 2라인에서 축을 이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선수를 분산을 했는데도 괜찮다 예.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4라인에는 퍼리제 보니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라인에서 모든 라인에서 득점 기여가 가능한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공격진이 탄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보통은 이제 이 정도 강력한 팀 같은 경우에는 딱 진짜
수비수가 한 명 진짜 득점을 굉장히 많이 책임져 줄 수 있는 수비수가 보통은 한 명씩 있습니다. 근데 미네소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공격 부분에서 쭉 이제 힘을 주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공격 같은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수비력 같은 부분에서 좀 빈틈을 채워줄 수 있는 선수도 다들 라인에 한 명씩 있기 때문에 라인 대응 능력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도 요약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파워플레이에서도 14번 기회가 있었는데 6골을 넣었어요. 엄청난 성공률인데요. 예, 전반적으로 결정력이 상당히 좋았던 주간이다. 사실 이 정도까지 경기력이 올라오면 지기가 어렵습니다. 골텐딩까지 탄탄한데 득점은 그냥 뭐 술술 들어간다. 이러면은 네. 뭐 그냥 아주 고효율의 그렇죠. 공격을 보여줬던 미네소타 와일드의 연승 기간이네요. 네. 혼다 웨스트 디비전 미네소타 와일드의 연승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고요. 뭐 이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선두 경쟁 그리고 4위 경쟁 치열한 디비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이 양쪽에서 다 순위 변화가 있었는데 앞으로 한 주 동안에도 또 어떨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디비전은 스코샤 노스 디비전입니다. 역시 순위별로 가볼게요. 1위 토론토 메이플립스입니다. 위니펙전 홈 경기 졌고 밴쿠버전 원정 2연전 1패 1OT 역시 졌습니다. 지난 한 주 2패 1OT였는데 6연승 후에 최근 5경기 3패 2OT로 하락세를 보였던 토론토였어요. 2월 중순 이후의 성적을 보니까 최근 한 2달여 동안에 계속 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토론토를 봤는데요. 2월 중순 이후에 8경기에서 7승 1패, 이후 7경기에서 1승 6패, 이후 10경기에 9승 1OT, 그리고 이후 5경기에서 최근 3패 2OT입니다. 이 기복, 이런 기복이 있다는 거는 자칫 플레이오프에 가서 안 좋은 쪽으로 기복이 나오면 그냥 그 라운드 지는 건데 이런 기복이 네. 지금 해결이 안 됐죠 결과적으로. 네. 그런데 4위 몬트리올이 좀 굳어지는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몬트리올 이런 빈틈 진짜 잘 찌르는 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 세 상대 중에 몬트리올 만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갈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도 토론토가 그렇게 압도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찔릴 수도 있어요. 올해도. 네. 좀 불안감이 보였던 토론토였는데요. 공격수의 잭 하이먼 선수가 밴쿠버전 부상을 입어서 2주 아웃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부상에 영향을 끼쳤던 밴쿠버 수비수 알렉산드르 에들레르 선수는 2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어요. 2위는 위니펙 제츠입니다. 토론토전 원정 경기 이겼고 에드먼턴전 홈 경기는 졌습니다. 지난주 2경기에 1승 1패였네요. 공격수 애덤 로우리 선수와 5년 1625만 달러 재계약 소식이 있었고요. 부상으로 지금 4월 5일 이후에 결장 중인 공격수 블레이크 휠러 선수는 이번 주 복귀가 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3위는 에드먼턴 오일러스인데요. 위니펙전 원정 경기 승리했고 몬트리올전 홈 2연전에서는 1승 1패로 마쳤습니다. 지난주 2승 1패, 최근 5승 2패 1OT, 에드먼턴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부상으로 4경기 결장을 했었던 공격수 라이언 누전트 홉킨스 선수가 14일 만에 라인업에 복귀했었던 지난주 에드먼턴이었습니다. 자, 지금 1위 토론토가 46경기 61점, 2위 위니펙이 45경기에 57점, 3위 에드먼턴이 45경기에 56점. 지금 토론토가 주춤하면서 추격권 안으로 다시 들어온 지난주인데요. 예, 근데 사실은 위니펙 에드먼턴이 이럴 때 쭉 하면서 더 좁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 사실 위니펙 에드먼턴도 지난주에 그렇게 썩 아주 좋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그 뜨거웠던 그런 부분에서 잘 유지를 했기 때문에 토론토가 어쨌든 1위 자체는 지키는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뭐 어쨌든 또 위니펙을 잡았기 때문에 참 위니펙으로서는 다시 한번 기회가 온 건데 그렇죠. 지금 오늘부터 4월 22일, 24일 토론토 위니펙 2연전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기회를 놓쳤고 이번에 2연전이 또 토론토를 잡을 수 있는 기회인데 일단 오늘 좀 결과가 좋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위니펙은 오늘부터 토론토, 에드먼턴과 홈 4연전을 합니다.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한편 이 에드먼턴은 밴쿠버하고 5경기가 남아있더라고요. 이게 또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엄청난 변수가 될 수 있죠. 밴쿠버가 5경기. 상대 전적 3승 2패입니다. 현재까지 5경기 했을 때. 그때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밴쿠버는 위닝 플랜이 하나밖에 없어요. 콜리가 분전을 해가지고 그거를 지키는 거. 그래서 이제 먹힐 것도 안 먹는 화력이 나오고 그래서 쭉 지키면서 이기는 요거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이제 수비가 탄탄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에드먼턴 상대로 그런 운영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워낙 강력한 창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렇게 생긴 경기가 있습니다만은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에드먼턴 만약 밴쿠버가 여기 4승만 해도 굉장히 많이 추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왜냐하면 또 이제 또 토론토가 또 공격해 밴쿠버한테 또 두 번 지는 바람에 여지를 제공을 해줘 버렸어요. 예. 추격의 여지를. 그래서 뭐 에드먼턴 입장에서는 진짜 상위권을 마무리하고 싶으면은 진짜 이런 찬스는 잘 살려야겠죠. 1, 2, 3위 아직 경쟁은 되고 있고요. 뭐 좀 더 축소해 보면 2, 3위 경쟁 또 재밌어지고. 그렇죠. 뭐 사실상 1위랑 2, 3위는 조금은 거리는 있다라고 봐야겠죠. 네. 예. 상위권 먼저 봤고요. 4위는 몬트리올 캐네디언스입니다. 캘거리전 홈 2연전 1승 1패, 오타와전 홈 경기 패배, 에드먼턴전 원정 2연전은 1승 1패. 지난주 5경기에서 2승 3패. 몬트리올 캐네디언스였습니다. 골리 캐리 프라이스 선수가 오타와전 12일 만에 복귀전 했는데 11세이브 3실점 패전 좋지 않았고요. 근데 바로 다음 경기 에드먼턴전 경기 도중에 또 부상을 입어서 뇌진탕 증세라고 하는데 또 지금 결장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몬트리올은 뭐 거의 계속 제자리인데요 지금. 예. 네. 그냥 뭐 4위를 굳히는 그림이 아닐까. 특별한 뭐 굴곡도 없고 지금 4위에서는. 예, 뭐 이기고 지고 이기고 예. 지고 이런 느낌. 뭔가 좀 확 오는 것도 없고. 예, 좀 전반적으로 그냥 무난한 시즌이 되고 있어요. 올해는 사실은 굉장히 기회라고 봤었는데 뭐 감독 중간에 교체되고 좀 부상자 나오고 그러니까 팀 내부 분위기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뭐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식으로 느낌으로 좀 손해를 본 팀이 몬트리올이랑 뭐 세인트루이스랑 뭐 대표적으로 이런 팀을 좀 언급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몬트리올도 그런 팀들 중에 하나라고 보고 그래도 이제 전반적인 조금은 뭐 다시 예전에 좀 좋았을 느낌으로 뭐랄까 조금 정돈이 된 느낌으로 최근에 경기가 풀리고 있기 때문에 예 뭐 4위자를 일단 지키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이 어려워진 하위권 보겠습니다. 5위 캘거리 플레임스인데요. 몬트리올전 원정 2연전 1승 1패 3연승은 끝났고 오타와전 홈 경기 패배로 지난주 1승 2패였습니다. 6위는 밴쿠버 커넥스인데요. 토론토전 홈 2연전 수입했어요. 대거 선수들이 코로나19에 올라가면서 3월 25일부터 4월 17일까지 24일 동안 모든 경기가 취소됐었죠. 4월 18일 토론토전부터 일정을 재개했는데 복귀전이었는데 홈 2연전 수입했어요. 복귀전에서 0대2로 뒤지다가 3대2로 연장 가서 역전승했고 두 번째 경기에서도 3피러드 이후에 뒤집는 뭐 인상적인 선두 토론토를 상대로 복귀전 수입이 됐습니다. 오타와는 7인데요. 몬트리올전 원정 경기 승리, 캘거리전 원정 경기 승리. 지난주 2전 2승했습니다. 오타와가 올 시즌 몬트리올을 상대로는 5승 3패, 캘거리를 상대로는 6승 2패로 우세를 기록하고 있네요. 뭐 우세한 팀들 상대로 2승 챙겼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그 순위에서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런 거. 네. 밴쿠버는 결과적으로는 2승을 거두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아주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코로나가 일단 걸려서 어느 정도 빠지면은 일단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스케줄이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24일을 쉰다? 3주, 2주 이상을 쉰다? 라는 부분은 당연히 체력적에서 굉장한 이점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게 더 큰 이제 그 밴쿠버가 좋은 성적을 냈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런 경기에서 마저 홀트비가 진짜 미친 활약을 두 경기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승리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밴쿠버의 그 발목을 잡는 위닝 플랜이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의 해답이 되지 않았던 경기였어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크게 이제 2연승을 하긴 했지만 아주 이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나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할 수는 있죠. 본인들 밴쿠버 입장에서는 뭐 지금 순위가 이미 쳐져 있기 때문에 큰 그렇죠. 의미가 없을 수는 있는데 이제 당하는 토론토나 예. 향후에 뭐 에드먼턴이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은 요런 있죠. 판도에는 좀 영향을 충분히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재미있게 흘러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근데 뭐 사실상 지금 5경기를 덜 했는데 승점 차가 10점이잖아요. 그러면은 계산상 진짜 다 이겨야 몬트리올 딸을 잡는다는 거거든요. 예. 그 지금까지 못한 경기들 중에 5경기를. 근데
일단 지금은 체력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쉬면서 비축이 돼 있지만은 점점 이제 스케줄이 굉장히 다른 팀들보다 더 타이트하게 돌아갈 겁니다. 밴쿠버는. 마지막엔 결국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은 오래 가지 힘들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하위권 같은 부분은 진짜 오히려 조금 더 처져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처지는 게 좋습니다. 괜히 지금 분위기를 타서 네. 몇 연승을 해가지고 몇 계단 올라가 봤자 그렇게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진짜 이런 부분까지도 밴쿠버가 지금 풀리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 진짜 참 불운한 시즌이 아닌가. 라는 부분 뭐 방송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캘거리는 막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팀은 진짜 넘어가겠습니다. 뭐 루치치 청 경기 많이 이제 축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이외에는 뭐 말씀을 별 드릴 게 없습니다. 네. 스코샤 노스 디비전 살펴봤어요. 토론토가 잠시 주춤하고 있고 뭐 3강 지금 형성 변화가 없는데 뭐 순위는 아직 모를 일입니다.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NHL 지난 한 주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디스커버 센트럴 디비전, 매스 뮤추얼 이스트 디비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셔널 하키리그 NHL 2020-2021 정규리그 막바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디스커버 센트럴 디비전 차례인데요. 현재 1위는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입니다. 내시빌전 홈 2연전 수입, 템파베이전 원정 2연전 1승 1OT. 지난주에 3승 1OT. 결과가 좋았죠? 디비전 선두를 지킨 캐롤라이나였습니다. 2위는 플로리다 팬서스입니다. 템파베이전 원정 2연전 1승 1OT 좋았고요. 콜럼버스전 홈 2연전도 수입했습니다. 3연패 후에 지난 한 주 3승 1OT 분위기 회복했고 3위에서 2위로 한 단계 올라왔던 플로리다였네요. 골리 스펜서 나이트 선수 2019년 1라운드 13순위 지명을 받은 나이트 선수가 콜럼버스전에 출장해서 NHL 데뷔전을 치렀는데 33세이브 1실점 승리가 있었던 플로리다 지난주였습니다. 3위는 템파베이 라이트닝입니다. 플로리다전 홈 2연전 1승 1패, 캐롤라이나전 홈 2연전 1승 1패. 상위권 경쟁 중인 두 팀과 4경기에서 2승 2패를 했네요. 결과적으로 2위에서 3위로 한 단계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 지금 3강도 계속 치열해요. 1위 캐롤라이나 45경기 65점, 2위 플로리다 47경기 65점, 3위 템파베이 46경기에 62점. 이렇게 있습니다. 예. 여기 상위권 먼저 말씀 주실까요? 오늘 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둘이 맞붙었는데 캐롤라이나가 이기는 바람에 네. 그래도 뭐 어쨌든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벌어지게 된 승점이 이제 벌어졌죠. 캐롤라이나 플로리다 2연전이 오늘 그리고 4월 24일 예. 이틀 동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는 판도 자체는 여전히 똑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뭐 이 세 팀 그냥 엎치락 뒤치락 계속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아마 시즌 끝까지 계속 이럴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경기 소화수도 거의 비슷하고 이제 소화한 경기 숫자도 거의 비슷하고 네. 이런 부분까지 그냥 각축전 양상으로 그냥 쭉쭉 흘러가고 있는데 맞대결에서도 승패를 그렇죠. 주관이 거의 바꿔야 뭐 하고 있고. 5할이죠 거의. 네. 그 누가 이제 연장 가서 이겼는지 뭐 거의 그 정도밖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은 진짜 거의 차이가 없는 팀이 이제 이 3강이 왜 차이가 없는가라는 부분은 뭐 지금까지 순위가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부분에서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템파베이와 플로리다가 두 팀 다 정규리그 마지막 일정이 서로 간 맞대결 2연전이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템파베이 플로리다 2연전 결과에서 최종 순위가 가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플로리다 주에서 두 팀이 플레이오프에서 막 붙었던 기억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지역 라이벌리 같은 느낌으로 진짜 1라운드를 치를 가능성도 있어요. 네. 3강 싸움 재밌습니다. 다음 중위권으로 넘어가 볼게요. 4위가 내시빌 프레데터스인데요. 캐롤라이나전 원정 2연전 수입당했고 시카고전 홈 경기 승리, 시카고전 원정 경기가 이어졌는데 OT를 기록했어요. 4대1로 이기다가 3피러드 중반 이후에 3골 차를 따라잡히고 역전패를 했어요. 그렇죠. 이 경기 좀 아쉬웠어요. 내시빌은. 지난주에 1승 2패 1OT 썩 좋지 못했습니다. 13경기에 11승 2패를 했다가 최근에는 3승 3패 1OT 조금 이제 기세는 꺾였네요. 5위는 댈러스 스타스입니다. 댈러스가 참 좋았는데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보겠고요. 6위 시카고 블랙호크스입니다. 디트로이트전 원정 2연전 1승 1패, 내슈빌전 원정 경기 패했고 내슈빌전 홈 경기에서는 승리를 하면서 지난주 2승 2패. 일단은 뭐 댈러스가 연승을 하는 바람에 5위에서 6위로 내려간 시카고의 지난주였어요. 이 중위권 세 팀 판도도 끝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뭐 시카고도 좀 떨어지긴 했는데 아직 예. 뭐 희망은 있고요. 뭐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세 팀 경쟁은 또 계속되고 혼전에 빠져. 지금 댈러스가 올라오는 바람에 예. 굉장히 혼전에 빠졌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댈러스가 올라오는 예. 좀 그런 상황이 나왔고 내슈빌은 참 내슈빌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세너제이랑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좀 엑셀을 밟는 거는 또 좀 어려운 거죠. 이제 중반까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근데 예. 중반 이후에 극적인 이제 그 분위기 반전을 한 이후에 좋은 성적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두권 3팀이랑은 세 팀이랑은 차이가 많이 난 상황이었고 4위를 수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또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는 흐름이 왔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좀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시카고랑도 다 이긴 경기를 그냥 내주는 이런 결과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예, 뭐 좀 내슈빌 입장에서 좀 뼈아팠던 주간이 됐고 댈러스는 이제 드디어 좀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 올라왔는지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볼게요. 4위 내슈빌 48경기 52점, 5위 댈러스 45경기 50점, 6위 시카고 47경기 49점. 이것도 뭐 끝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 4월 23일에 내슈빌과 시카고 맞대결 한 경기가 더 남아 있고요. 5월 1일에는 또 댈러스와 내슈빌 맞대결 한 경기가 있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시카고와 댈러스가 두 팀 다 정규리그 마지막 일정이 맞대결 2연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센트럴 디비전은 플레이오프권에서 아주 재미있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위권 보겠습니다. 7위 디트로이트 레드 윙스인데요. 시카고전 홈 2연전 1승 1패 3연승은 끝났고 댈러스전 원정 가서 2연전 1패 1OT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1승 2패 1OT. 콜럼버스가 쭉 미끄러지는 바람에 8위에서 7위로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최하위 탈출됐어요. 디트로이트 2월부터 결장하고 있는 공격수죠. 타일러 버투지 선수는 결국 시즌 아웃됐다는 소식이 오늘 있었습니다. 8위 최하위로 내려간 콜럼버스 블루제켓입니다. 댈러스전 원정 2연전 수입당했고 플로리다전 원정 2연전 수입당했고 최근 7연패 6패 1OT를 하고 있습니다. 좀 확장해봐도 최근 2승 12패 2OT 결국은 뭐 디비전 최하위까지 추락을 한 콜럼버스인데요. 수비수 잭 워렌스키 선수가 스포츠 탈장으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6주에서 8주. 시즌 아웃됐죠. 네, 올 시즌 아웃 예. 소식도 있었던 콜럼버스 블루제키즈였습니다. 7, 8위가 바뀌었어요. 예, 네. 뭐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딱 이제 방향성 잘 잡고 하면은 진짜 앞으로가 기대된 팀으로 그냥 1년 만에 바로 변해버렸습니다. 아이저먼 단장 지금 1년 부임한 지 1년도 안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어요 작년이랑. 네. 그러니까 하위권이긴 하지만 지금 강호들을 어느 정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능력까지 보여준과 동시에 올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로스터로도 성과를 어느 정도 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게다가 지금 트레이드랑 드래프트 농사 굉장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그 코어가 될 만한 이제 선수들이 몇몇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 딱 잡고 코어 잡고 보강 해나면서 쭉쭉 밟으면 디트로이트 올라오는 거 진짜 순식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좋은 시즌이 됐고 콜럼버스 같은 부분은 이렇게 그러니까 태킹을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뭔가 지금 흐름이 안 좋고 좀 틀어졌잖아요. 그리고 내려가는 분위기죠. 올해 내부적으로도 분위기가 안 좋았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크게 좋지 않았던 시즌이었는데 이러면은 그냥 결정을 내리는 거죠. 주축 자원들을 보내고 있을 때 보냈는데 가치도 잘 받았죠. 1라운드 지면 그것도 잘 받았잖아요. 잘 받았고 하면은 그냥 쭉 미끄러져도 됩니다. 올해 그냥 쭉 미끄러져서 최하위하고 지금 거의 최하위권이 돼버렸어요. 네. 최하위권 버펄로가 있네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거의 뭐 탑3 노릴 수 있는 정도에 지금 들어왔거든요. 지금 순위가. 그러니까 탱킹 한 1년 시원하게 하고 1년도 아니죠. 한 반 시즌 딱 시원하게 해서 진짜 뭐 상위권 시드 진짜 지명권 몇 장 딱 받고 하면은 예, 콜럼버스도 뭐 올해는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 팀이 지금 코어가 없는 것도 아니고 뭐 당장 내년부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기에는 충분한 그러니까 뭐 올해는 좀 안 좋은 연도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예, 뭐 신정상화될 내년부터 좀 더 이제 좀 달려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탱킹은 짧고 굵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콜럼버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5위 했던 것 같은데 쭉쭉 그냥 그렇죠. 말 빨리 내려가고 그냥 있고요. 보내는 겁니다. 예. 그냥 뭐 컨셉을 정한 이후로는 예. 그냥 쭉쭉 순위 내려가고 그죠. 있어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네. 왜냐면 이건 계획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뭐 남은 일정에서 콜럼버스와의 경기를 좀 남겨놓고 있는 팀은 좀 승수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는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뭐 약볼 상대는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뭐 사실은 팀 전반적으로 올해 이런 그림을 잡았다고 한다면은 다른 팀들보다 뭐 플레이오프 이겨야 플레이오프 관권이랑 많이 붙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네. 자, 5위 댈러스 스타스 연승 행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댈러스 지난주를 보면 콜럼버스전 홈 2연전 수입했고 디트로이트전 홈 2연전 수입했습니다. 홈에서 최하위권 팀 두 팀 많아서 다 이겼는데 지난주 4경기 모두 승리 4연승 달렸고요. 최근 8경기 6승 2OT 무패 하고 있고 5위로 일단 순위도 올라갔고 지금 남은 경기 수와 승점을 고려하면 자력으로 4위가 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예. 네. 오늘 근데 지긴 했는데 네. 뭐 그때로 말씀드리지만 디트로이트는 한 경기 좀 질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건 별 문제가 아닌데 네. 어쨌든 좀 하위권 팀한테 4연승을 했고요. 좀 주춤했던 내슈빌 추격하고 3경기 덜 치렀는데 2점 차이면 사실상 거의 따라잡았다고 보는 게 무방하죠. 네. 그런 부분이고요. 수비력이 살아났습니다. 수비. 예, 뭐 사실 올 시즌도 이제 댈러스가 실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컨트롤 잘 된 팀이긴 했는데 최근 4경기에 진짜 이런 경기력이 극대화가 됐거든요. 4연승 기간 동안 슈팅을 88개, 88개밖에 허용을 안 했습니다. 경기당 22개 내주는 예. 골이네요. 근데 1위가 아마 콜로라도가 23, 25, 25개 넘거든요. 그래도.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잘했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약팀이라고 해도 이 정도로까지 이제 틀어 막기는 쉽진 않거든요. 상대가 아무리 약하다고 해도. 근데 이런 게 가능했다라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좀 수비력이 살아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파워플레이도 4경기에서 5개밖에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1개, 1개, 2개. 이렇게 이제 페널티 관리도 잘 되면서 전반적으로 수비적인 운영을 잘 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네. 조금 이제 좀 불안한 부분은 부상자 문제가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경기 자체는 살아났는데 일부 자원들 시즌 아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비숍이랑 라둘로프 시즌 예. 아웃이 확정이 됐고 헤이스칸 힌츠 이런 선수들도 최근에 좀 부상으로 지난 경기 못 나왔는데 오늘까지 라인업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부상자가 좀 더해지는 상황이 됐어요. 네. 지금 막판 스퍼트를 해야 될 힌츠 이런 타이밍에. 선수 최근에 되게 좋았던 선수. 굉장히 잘했었죠. 예. 근데 그런 부분 좀 불안할 수 있는데 뭐 다음 2경기가 디트로이트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한 경기 했는데 디트로이트전 한 경기가 남아 있어서 당장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오늘 또 졌네요. 사실 뭐 이겼어야 당장 괜찮다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오늘 졌다라는 부분 좀 안타깝고 뭐 26일부터는 이제 강호들과의 이제 경기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댈러스도 이제 뭐 캐롤라이나 템파 이런 생강. 경기 예. 이런 팀들과 이제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이제 거칠어지는 물론 세긴 선수가 곧 돌아온다고는 하나 그래도 일단 전반 힌츠 헤스칸 이런 선수 빠지면 또 세긴이 돌아온다고 해도 그게 뭐 2점이랑 상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돌아와서 전력이 강해지지만 뭐 빠진 선수 있으면 네. 결국은 상쇄가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예 이런 선수들이 만약에 장기 부상이면 이거 진짜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헤이스칸 힌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복귀를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번에 트레이드 때도 움직임이 없었고. 그렇죠. 여기 이제 부상자가 좀 더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인 전력 코어는 네. 만족을 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는. 예. 댈러스 입장에서도 지금 뭐 내시빌 시카고와 계속 4위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중요한 시점이죠. 이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또 한 주를 봐야 될 것 같네요. 디스커버 센트럴 디비전 3강 세 팀의 선두 싸움 그리고 혼전에 빠진 4위 경쟁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스뮤추얼 이스트 디비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1위는 워싱턴 캐피털스입니다. 버펄러전 홈 경기 패하는 바람에 3연승은 끝났는데 필라델피아전 원정 경기 승리를 했고 보스턴전 원정 경기 다시 패배했네요. 지난주 1승 2패였습니다. 공격수 니클라스 백스트램 선수가 버펄러전에서 통산 1000경기 출장 달성이 있었고요. 공격수 앙토니 만타 선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워싱턴 이적 후 4경기에 모두 골을 넣고 있어요. 2위는 뉴욕 아일랜더스입니다. 보스턴전 원정 2연전 수입당했습니다. 올 시즌 보스턴전 5전 전승을 하던 뉴욕 아일랜더스가 보스턴에게 2연패를 당했고요. 필라델피아전 원정 경기 이겼고 뉴욕 레인저스전 홈 경기 이기면서 그래도 회복을 했어요. 지난주 2승 2패였습니다.
3위는 피츠버그 펭귄스입니다. 필라델피아전 홈 경기에서 OT, 이후에 버플러전 원정 2연전에서 1승 1패, 뉴저지전 홈 경기 승리를 했는데 뭐 7대6, 좀 쉽지 않은 승리가 됐죠 막판에. 지난주 2승 1패 1OT 피츠버그였는데요. 최근에 10승 3패 2OT 이어가고 있습니다. 4위는 보스턴 브루인스입니다. 뉴욕 아일랜더스전 홈 2연전 수입을 했죠. 드디어 이제 아일랜드스전 부진을 만회를 하는 보스턴의 연승이었고요. 워싱턴전 홈 경기도 승리했고 버플러전 원정 3연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첫 경기 잡으면서 최근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공격수 테일러 홀 선수가 아일랜드스전에서 이적 후 첫 골 기록이 됐고 골리 투카라스크 선수가 아일랜드스전 21일 만에 복귀전을 했는데 그 경기에서 통산 300승을 달성했어요. 공격수 브래드 마샨드 선수는 워싱턴전 2골 2도움 활약으로 보스턴에서만 통산 700포인트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1위 워싱턴 46경기 62점, 2위 뉴욕 아일랜더스 46경기 62점. 이 두 팀은 지금 승패 OT까지 똑같고요. 3위 피츠버그 46경기에 61점. 경기수 같은데 1점 뒤져 있고요. 4위가 보스턴인데 44경기에 58점. 경기수는 가장 많이 남아있어요. 선두와는 4점 차. 네 팀이 거의 같은 위치가 돼버렸습니다. 이 플레이오프 1라운드 대진이 오리무중이다. 알 수 상위권 네 없네요. 팀. 이 네 팀의 경쟁이 되게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보스턴은 진짜 지금부터 굉장히 유심하게 지켜보셔야 될 것 지난주 같습니다. 이미 보스턴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5연승을 달렸어요. 홀이 딱 기대에 맞는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라인에서 크레이치랑 호흡을 맞추면서 예.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공격도 좋아졌는데다가 라스크도 복귀를 했고 이제 뭐 점점 이제 복귀할 선수들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스턴이 두 경기를 덜 했는데 사실상 거의 워싱턴이랑 승점은 동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경기 덜 했는데 4점 뒤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게 진짜 올해 아일랜더스랑 그렇게 이제 그 안 좋았잖아요. 근데 최근 두 경기 잡고 이 다음 경기까지 만약에 잡아버린다? 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3승 5패 정도면은 지금 전력 올라온 부분이랑 이런 거 다 감안을 하면은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예. 그런데 올해 나머지 워싱턴전 4승 1패 2연장패 우세죠. 피츠버그전 4승 2패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맞대진에서 좋았단 말이에요. 지금 상대. 예. 근데 더 강해졌어요. 보스턴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지금 트레이드 기간 때 네 팀 다 보강을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다 보강을 한 상태에서 붙었는데 아일랜드스전 그렇죠. 2승. 그런 것도 더 의미가 이게 있다. 좀 의미가 있어요. 예. 알스 같은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리를 보강할 만한 그 리의 이탈을 좀 수습할 만한 보강 자체도 했고 전반적으로 굴러는 가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알스 같이 수비적인 팀은 진짜 한 골 한 골이 중요한 팀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 골 한 골에 대한 좀 차이를 만들 수 있었던 활약을 결과적으로 리가 그동안 좀 해주고 있지 않았나. 근데 이 선수가 빠지는 거를 아직까지는 100% 지금 조금 안 좋은 흐름으로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좀 중요한 타이밍에 그 안 좋은 흐름이 오지 않았나. 예. 좀 알스는 좀 그런 흐름이 되고 있고요. 펭귄스는 저는 뭐 아직도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이 팀의 골텐딩. 그리고 데블스한테 3피리어드 그렇게 따라잡히는 그런 3피리어드 6실점. 이런 거는 진짜 그 보여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한계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 피츠버그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플레이오프급으로 수비가 타이트해지면은 지금 같은 공격을 낼 수 있냐라고 보면은 저는 그 피츠버그 올해는 그런 힘이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올해는 진짜 득점력이 리그 2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득점력 하나로 굉장히 먹고 사는 팀인데 요게 수비가 저 타이트하게 되는 그런 와중에서 발휘가 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저는 피츠버그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팀도 홈아이스를 무조건 먹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캡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저는 뭐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 뭐 많다도 기대 정도의 활약은 충분하게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시스템만 돌아가면은 워싱턴도 지금 삼성월프도 최근에 좀 분위기가 경기력이 확실히 좀 안정화가 됐고 그래도 이제 문제 같은 부분은 이 팀도 마찬가지로 삼성월프 반야책으로
쌈 서머프랑 반해책으로 플레이오프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라고 하면 저는 거기까지는 장담 못하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네. 현지 시각 기준으로 4월 22일 오늘부터 워싱턴 대 뉴욕 아일랜더스 3연전에 들어갔습니다. 예. 현재 1, 2위 두 팀의 3연전 결과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예, 오늘 경기는 워싱턴이 이겼습니다. 네. 1대 0으로. 일단 선두 수성이 되고 있네요. 그러면. 슛아웃에서 이겼기 때문에 별 차이 없었다. 네. 지금 이 네 팀의 순위 판도를 보면 누가 1위를 하고 누가 4위를 해도 지금 가능하죠. 남은 10경기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남은 일정들을 보니까 현재 기준으로 1, 2위 팀들보다는 3, 4위 팀들 피츠버그와 보스턴이 버펄로 뉴저지전이 더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스턴을 네. 주목해야 된다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분명. 네. 굉장한 기회가 될 수 네, 있죠. 당장 오늘 일정도 3, 4위 팀이 좀 더 유리하다는 거. 오늘도 이겼고 버펄로전이 지금 4번에 뉴저지전도 2번 남아 있어요. 지금 3연전 가고 있죠. 연승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기회예요. 그렇죠. 네. 연승이 진짜 한 7연승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지금 네. 두 팀의 버펄로의 전력차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피츠버그랑도 올해 또 상대 전력이 좋기 때문에 더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재밌겠어요. 지난주에 이 이스트 디비전은 순위 변화는 전혀 없었는데 지금 상위 4팀이 혼전에 빠지는 바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도가 되고 있어요. 뭔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그러네요. 그런 느낌입니다. 네. 다음 중하위권 보겠습니다. 5위가 뉴욕 레인저스입니다. 뉴저지전 홈 2연전 수입, 뉴저지전 원정 경기 승리 후에 뉴욕 아일랜드스전 원정 경기 패하면서 4연승은 끝났습니다. 공격수 파벨 부치네비치 선수가 뉴저지전 자신의 생일에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경기가 됐네요. 지난주 3승 1패 뉴욕 레인저스였는데요. 레인저스도 최근 승패 마진이 굉장히 좋은데 이 정도 페이스를 하면 보통 4위 가능성이 열려야 되는데 보스턴이 너무 또 잘 나가는 바람에 그렇죠. 아주 운이 없어요. 거리가 좁혀지질 않아요. 더 벌어졌죠. 네. 오히려. 네.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게 뒷심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쭉 어느 정도는 이게 순위권 위에 있어야 네. 뒷심 발휘해도 이게 나오는데 나 뒷심 발휘한다고 발휘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좋잖아요. 근데 저 팀이 더 잘해버려요. 4위 위에 있는 보스턴이 팀이 더 더 올라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좀 운이 없죠. 네. 그래도 지금 레인저스는 진짜 너무 빨리 생각보다 지금 개편이 되고 있고 지금 지바자드, 파나린, 폭스 요 세 명이 거의 지금 그 포인트 올리는 게 최근에 가장 이제 분위기 올라오면서 가장 이제 좋았던 선수라고 하면은 맥키넌, 란드스코그, 란타네 요 세 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의 뭐 요 세 명이랑 또 비교해서 밀리지 않을 정도로 공격 기회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레인저스 공격 옵션 자체는 안정적인 팀이라는 말할 수 있고 지금 5명이 공격수인데 1명이 수비수입니다. 근데 폭스 선수는 수비수예요. 네.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수들 제일 좋을 때 그 페이스보다 포인트를 더 잘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어쨌든 레인저스는 좀 밝은 미래만이 남아있다. 셰스토르킨 지금 주전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죠. 수비들 코어 거의 다 어리면서 이제 올라올 일만 남았거든요. 그리고 크랍초프도 합류해가지고 그냥 살아인해서 그냥 뭐 3사라인 또 이 선수 또 올라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는 어려워졌지만 그렇죠. 뭐 그래도 희망적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후반이 되고 있는 레인저스. 그 희망을 보여줬잖아요.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올해 플레이오프를 못 가게 될지라도 라프레니에랑 카코도 확실히 좋아졌거든요. 예전보다. 이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해보면은 뭐 레인저스는 이제 기다려도 희망 없이 기다릴 수 있고 이거는 왔다 이런 게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근데 레인저스는 그런 팀입니다. 레인저스에 대한 말씀을 먼저 주셨고요. 6위가 필라델피아 플라이였습니다. 피츠버그전 원정 경기 승리, 워싱턴전 홈 경기는 패배, 뉴욕 아일랜드스전 홈 경기에서는 OT, 지난주 1승 1패 1OT 필라델피아였고요. 골리 카터하트 선수가 부상으로 2주 이상 결장한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7위는 뉴저지 데블스인데 잠시 후에 이 연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8위는 뭐 역시 변함없이 버펄로 세이버스입니다. 워싱턴전 원정 경기 승리, 피츠버그전 홈 2연전도 1승 1패, 보스턴전 홈 3연전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첫 경기 졌어요. 지난주 2승 2패였습니다. 공격수 카일 옥포소 선수가 워싱턴전에서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됐고요. 버펄로가 피츠버그전 패배로 최근 10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가 확정됐습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플로리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에드먼턴의 10년 연속 탈락 기록과 타이를 이루게 된 버펄로스 세이버스군요.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버펄로는
돈을 쓰면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요 계약 될 거라고 생각하고 데려오고 보강하고 했는데 최근 10년 기간 동안 그런 그 계약이 괜찮았던 계약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물론 이제 드래프트 지명해가지고 그런 선수랑 재계약하는 건 이건 이야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이클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은 또 논외라고 치고 뭐 자유계약이라든지 이런 거 데려온 선수 그 최근 10년 동안 없었습니다. 진짜 없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참 10년 전에는 재밌는 팀이었거든요. 그때 17번 시드로 플레이오프를 진출한 다음에 필라델피아 2번 시드 거의 탈락 직전까지 밀고 갔는데 마지막에 졌어요. 그 정도로 끈질기고 진짜 한번 칼을 들이밀 수 있는 이런 팀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2000년대 중반에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강팀이었고. 네. 근데 그랬던 버펄로가 10년 암흑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진짜 이 정도까지 떨어질 줄은 생각을 못했고 올해는 진짜 갑자기 막 이기고 그러는데 자중해야 됩니다. 그냥 올해는 그 어디 콜럼버스처럼 연패 끄는 이후에는 그래도 괜찮죠. 시원하게 5월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시원하게 가야 돼요. 콜럼버스처럼 안 됩니다. 지금 스물스물 올라오려고 하거든요. 왜 갑자기 왜 그래요? 그럴 거면 차라리 시즌 중반 그래야지.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올해 이제 버펄 팬들분은 좀 더 지는 거 보고 싫을 수 있는데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올해까지만 참읍시다. 일단 예, 물론 내년 돼서도 막 얼마나 좋아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단 올해 진짜 되면은 1번 픽을 어쨌든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올해는 조금 더 이제 작년보다 드래프트 그게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4번 이하로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톱3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한번 축적해 봅시다. 욕심을 부리지 말자 시즌 막판에 예. 그런 말씀이시고요. 아니 지금 네. 솔직히 만약에 남은 경기 전승한다고 쳐요. 별 의미가 없잖아요. 이러다가 이제 7위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시원하게 올해는 예. 지금 뉴저지처럼 해란 말입니다. 뉴저지처럼. 자, 뉴저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7위가 뉴저지 데블스입니다. 지난주에 뉴욕 레인저스전 원정 2연전 수입당했고 레인저스전 홈에서도 졌고 피츠버그전 원정 가서도 지고 지난주 4경기 다 패배. 최근 7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 11경기 1승 10패. 뉴저지 역시 피츠버그전 지면서 올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가 확정됐는데 공교롭게도 피츠버그가 버펄로 뉴저지를 다 탈락시킨 지난주가 됐네요. 뉴저지 7연패 1승 10패. 자,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예, 뭐 쭉 내려오고 있죠.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좀 미안한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합니다. 팬분들에게는 이 팀들의 팬분들에게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더 나아요. 안 좋은 그런 왜 그러냐면은 네. 결과적으로 이제 드래프트 확보에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3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버펄러랑 어느새. 그러니까요, 지금. 예. 그래서 최하위가 하위를 누군 하려고 앞이에요. 그러나, 지금. 예. 근데 올해 최하위 되면 이득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있고 오늘 결과적으로 골텐딩이 무너졌어요. 7연패 기간 동안 36실점을 했습니다. 예. 오늘도 5실점. 5실점 이상씩 피츠버그한테. 꼬박꼬박. 예, 오늘도 5실점 했다는 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 5골 이상 먹힌 경기에서 다 3골 이상씩 넣었거든요. 예. 근데 보통 이제 3골 이상씩 넣으면은 이길 자격 자체는 충분하잖아요. 아까 6골 넣고도 졌어요. 예. 근데도 뭐 6골을 넣고 집니다. 7골을 먹히니까. 이런 부분에서 골텐딩이 무너지는 부분이 있는데 블랙우드 선수가 5경기 출장에서 5실점, 4실점, 2실점, 4실점, 4실점 했거든요. 예. 나머지 경기는 델 선수가 나왔는데 델 선수랑 이제 웨지우드 선수가 나왔는데 델 선수가 4실점, 3실점. 3실점은 도중 출전한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웨지우드 선수가 4실점 했는데 9세이브 4실점. 이거 뭐 맥켄지 블랙우드, 에런델, 스캇 웨지우드 셋 다 그냥 무너졌죠. 예. 그냥 붕괴됐죠. 붕괴. 이렇기 때문에 성적을 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도 주전이었던 블랙우드가 그래도 이제 그 약팀 주전치고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부상까지 당하면서 상황이 더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참 올해 뉴저지 자체는 뭐 또 안 좋을 뭐 어떻게 보면 좋은 타이밍일 수도 있죠. 뭐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승점 볼 필요가 없을 때 지금 이렇게 뭐 부진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뭐 7연패에는 도움이 안 됐던 거는 사실입니다. 네. 가장 큰 부분은 골텐딩이 무너졌다는 부분, 7연패로 이어졌다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마냥 또 안 좋은 것만 아니다. 그렇죠. 지금 시점이 상황이 시점인지라.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일단 뭐 선두권은 선두권대로 순위 경쟁을 하고 지금 뉴저지와 버플로의 7, 8위 싸움이 또 전개가 되고 있는 그렇죠. 순위 판도의 이스트 디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어느새 이스트 디비전의 두 팀이 꼴찌랑 그 위죠. 지금 상황이 네. 리그에서 네. 최하위 그 다음이 31, 32. 아니 31, 30. 30. 예. 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느덧 오타와보다도 애너하임보다도 이 두 팀이 아래에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스 미첼 이스트 디비전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NHL 지난 한 주 리뷰의 시간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정규리그 한 10경기 정도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중요한 맞대결들 계속 이어질 테니까 재미있게 보시고요. 다음 주에도 저희는 NHL 또 지난 한 주 리뷰 시간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하인드넷 269회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잠시 후에는 KHL 가가린컵 플레이오프 파이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이스하키를 하면서 스피드를 계속 사용을 하는데 스피드가 붙었을 때 오는 스팀이나 충격은 더 크게 다가와요. 선수다 보니까 부상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플레이를 소극적으로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실드 폼이 충격 흡수를 잘 해줘서 장비 안에서 조금 더 안정감을 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실드 폼이 부담스럽지 않고 또 딱 적당한 크기라서 제가 언제든지 잘라줄 수 있는 그런 활용도를 갖고 있는 것 같고 좀 여유 있게 실드 폼을 두고 시합 전이나 또는 연습 전에 사용해서 붙이다 보면은 부상 또는 위험 요소들을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하인드넷 오늘 마지막 소식 역시 콘티넨탈 하키리그 KHL 2020-2021 가가린컵 플레이오프 파이널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프리뷰 해드렸고 지금 한창 시리즈가 진행 중인데요. 오늘 중간 리뷰의 시간을 준비했고요. 그에 앞서서 오늘도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KHL 주요 뉴스 가운데 몇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오늘은 KHL 선수들의 북미 진출설에 대해서 NHL 진출설이죠. 예. 네, 이 부분에 대한 뉴스들이 있어서 또 좀 가져와 주셨네요. 사실 올 시즌에도 KHL에서 NHL 넘어간 선수가 여럿 있고 또 여럿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키릴 카프리조프, 카프리조프, 일리아 소로킨, 서로킨도 있네요. 네. 그래서 체스카 출신인데, 예, 그렇네요. 제가 그 올 시즌 개막하기 전에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KHL 최고의 포워드와 최고의 골리가 NHL에서 통할 것이냐. 예, 네. 통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최고 수비수는 안 통했는데. 미코 레터넨 예.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 근데 레토넨도 네. 지금은 정착을 했어요. 콜럼버스에. 그래서 한 요즘에 아이스타임도 많이 받고 거의 17분 막 이렇게 뛰는 경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뭐 어쨌든 레토넨은 기대에 충족은 못했지만 카프리조프 소르피는 확실하다. 근데 뭐 그 외에도 여러 선수들이 팀의 요소의 자리를 잡고 지금 활약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KHL에서 잘하는 선수들은 NHL 가서도 잘하는구나 라는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네. 예, 있는 선수들도 많죠. 네. 사실 잘만 데려오면 훨씬 더 좋은 선수 잘 데려올 수 있고. 네. 저 그래서 또 기대감이 있는데요. 이제 NHL 또 진출을 기대하게끔 만드는 선수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이 요즘 북미 진출설이 좀 돌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뭐 지금 KHL은 시즌이 끝난 팀들이 많기 때문에 네. 재계약설이 막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재계약하느냐, 딴 리그 가느냐인데. 예, 뭐 카가를리스키도 제가 듣기로는 역시 디나모 탈출입니다. 이 선수는. 아, 디나모 모스크바의 드미트리 카가를리츠키 선수가 예, 크바르스 간다는 이야기 있어요. 지금 탈출해야죠. 쿠다쇼프인데 나가서 탈출합니다. 알렉스 쿠다쇼프 감독 부임 후에 예. 계약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저 같아도 소식이고요. 탈출합니다. 어쨌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북미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네. 야시킨 선수가 지금 애리조나랑 2년 계약을 맺었다는 이야기 있어요. 디나모 모스크바의 인라인 윙어 드미트리 야시킨, 예, 그 바딤 슈파초프 선수, 드미트리 카가를리츠키 선수와 함께 인라인을 이루는 그렇죠. 그 선수. 예,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리조나 지금 2년 계약을 맺었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애리조나 거의, 카이오츠요. 거의 확정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야시킨 선수가 이거 1+1 계약이기 때문에 올 시즌 들어가기 전에 했던 계약이 그러니까 1+1이었기 때문에 이거 옵션이기 때문에 행사를 하냐 마냐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고 북미로 넘어가는 분위기고 워낙 이제 그
KHL에서는 최고의 거의 뭐 공격수였죠. 지난 시즌에 이제 KHL 복귀를 한 시즌이었는데 그렇죠. 키릴 카프리조프 선수에 이어서 골 2위. 예. 올 시즌에는 골 1위 득점왕 했습니다. 2년 연속 30골 이상을 넣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예전에 그 야시킨의 장점인 게 최근 KHL 두 시즌에서 완벽하게 발휘가 됐었던 시즌이었기 2년 때문에 연속 60포인트 이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기대를 받고 영입을 하는 것 같고요. 뭐 이러면 사실 뭐 프로볼 레프부터 올해 또 KHL 자원들을 한두 명씩 이제 영입을 하는 이야기가 있네요. 사실 체코 출신 선수인데 드미트리 야시키는 2011년에 세인트루이스의 2라운드 41순위 지명을 받아서 예. NHL을 이미 경험했던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한 6년 세인트루이스에서 오래 뛰었었는데 예, 세인트루이스 있다가 뭐 여기 네. 가고 뭐 워싱턴에도 워싱턴에도 한번 가고 갔군요. 예. 그랬었는데 잘 못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3년 만에 NHL 복귀가 될 것인지. 경기력이 확실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네. 한 번 더 이제 기회를 받은 그림이 됐고요. 예. 그리고 토르페도의 자페로프 선수가 시카고나 디트로이트 중에 합류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팀으로부터 이제 오퍼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토르페도 니즈니 노브고로드 이전에 다미르 자페로프 선수. 저희 비하인드넷에서도 몇 차례 소개를 드렸던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뭐 토르페도 그 전에 보면 11위 아드미랄 뭐 이런 팀들. 그 중하위권 팀들에서 에이스로 되게 고군분투하는 이미지인데. 계속 네. 잘 활약을 했고 네. 작년에도 진짜 체호비치 선수랑 1라인 잘 구축을 하면서 많은 또 좋은 활약을 했었던 선수인데 네. 시카고 디트로이트 어디 갈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사실 네. 이제 지금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어쨌든 조금 더 그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어디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거기서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자페로프 선수가 상위 팀에 있었다면 그렇죠. 진짜 포인트왕도 많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있었겠죠. 지금 이런 중하위권 팀에서도 포인트 랭킹 5위 안에 들어가는데. 예. 사실 네. 체스카나 스카 이런 팀에 들어갔어도 제 생각에는 뭐 2라인 이후 위로도 충분히 가능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미르 자페로프 선수 시카고 디트로이트와의 지금 썰이 나오고 있군요. 또 누가 있을까요? 말테 스트렌발 선수도 디트로이트로부터 오퍼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스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스웨덴 출신 공격수 말테 스트렌발. 예. 이번 플레이오프 때 정말 스카의 그 분위기 극적 반전을 했었던 결과로 아주 좋은 결과를 이루어지지 못했지만은 좀 그런 자원이었어요. 스트렌발 선수가. 네. 근데 지금 디트로이트로부터 오퍼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또 디트로이트가 가나? 이런 좀 뭐 자페로프 선수로 손잡고 가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스트렌발 선수는 그 스카의 선수층이 워낙 두텁다 보니까 거기 또 그죠. 외국인 쿼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팀의 외국인 선수들은 거의 뭐 매 경기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그 정도의 출장은 못했거든요. 못했죠. 올 시즌에 네. 스카에서는. 하지만 뭐 플레이오프 때 인상적이었고 이 선수 이력을 보니까 스웨덴 SHL, 핀란드 리가 거쳐서 지난 시즌에 이제 KHL 데뷔를 했었고 이제 NHL까지 간다면 진짜 한 단계 상위 리그로 밟고 올라가는 그렇죠. 그런 또 스텝이 되겠네요. 소식을 또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선수가 있군요. 예, 그 스카이 블라디미르 트카초프 선수가 상호 계약 해지하고 북미로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트카초프. 로코모티프의 블라디미르 트카초프 아니고요. 아닙니다. 동명이인 예. 그렇습니다. 스카의 블라디미르 트카초프 선수입니다. 블라디미르 트카초프 선수도 뭐 스카에서는 중심적인 역할의 선수고 예. 아직 나이도 어리고. 스카 합류하자마자 사실 계속 1라인에서 뛰면서 네. 어떻게 보면 스카 공격진에 진짜 제일 중요한 자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스케이팅 좋고 파워군 가능하고 그 핸드도 좋고 뭐 그냥 다 기량이 참 고루고루 좋은 네. 이런 선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뭐 활용 여지에 따라서는 충분히 트카초프 선수도 신장은 작지만은 그걸 커버할 수 있을 만한 툴 자체는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좀 뭐 북미 진출설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최근 2년간 스카에서 62경기, 60경기 체제에서 두 시즌 평균 40포인트를 올린 그렇죠. 트카초프 선수 또 NHL 진출을 또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예, 뭐 또 마지막으로는 KHL이 이제 내년 시즌이 뭐 어느 정도는 경기 숫자라든지 좀 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56경기 아니면 58경기를 한다고 해요. 내년에는. 더 줄어드네요. 그러면? 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내년. 그래서 한 달 정도 쉽니다. KHL은. 네네. 아마 그 평창 때랑 거의 비슷하게 쉴 거예요. 중간에 뭐 국가대표 그 소집도 하고 올림픽 기간이 있으니까 아마 한 1월 중순부터 2월 이제 그 올림픽 끝날 때까지 요런 느낌으로 쉬지 않을까. 1월 이제 중순 이후부터 이제 올림픽이 이제 4월 20일까지니까 네. 예, 뭐 한 그 끝날 때까지 쉬겠죠.
KHL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뉴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가가린컵 플레이오프 파이널 중간 리뷰 시작해 볼게요. 현지 시각 기준으로 4월 18일 일요일, 한국 시각으로도 4월 18일 일요일 밤부터 파이널이 시작됐습니다. 체스카 모스크바의 2시즌 연속 가가린컵 우승이냐, 아니면 창단 70주년을 맞은 아반가르트 옴스크가 사상 첫 가가린컵 우승을 차지할 것이냐. 70주년이었죠. 잊고 네. 있었습니다. 70주년 기념 시즌, 기념 저지도 올 시즌에 입고 뛰고 있는 팀이죠. 네, 그래서 이 두 팀의 대결로 성사된 이번 컵 파이널입니다. 오늘 새벽에 3차전까지 끝났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1차전 모스크바에서 시작이 됐어요. 아반가르트가 1피리어드 예고리 치나우프 선수의 선제골에 2피리어드 들어가서 키릴 고토베츠 선수의 추가골 2대0 리드를 잡았는데요. 체스카가 3피리어드 시작하자마자 안드레이 록티오노프 선수의 골로 추격을 했는데 아반가르트가 3피리어드 중반에 가서 레이드 부시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로 달아났고 일리아 카블루코프 선수의 MT너 골까지 더해서 승부를 갈랐습니다. 최종 스코어 4대1 원정팀 아반가르트 옴스크의 승리였어요. 아반가르트의 시몬 후르베치 선수 28세이브 1실점 승리했고 체스카는 라르스 요한손 선수가 22세이브 3실점 패전을 기록했습니다. 아반가르트의 수비수 키릴 고토베치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는데 이 선수가 또 골을 넣었어요. KHL 통산 188경기 3골 뿐이었던 이 선수가 이번 플레이오프 3라운드 이후에서만 8경기에서 3골을 넣는, 그것도 선제골 2번에 결승골 2번, 아주 중요한 골들을 넣고 있는 수비수 키릴 고토베치 선수가 됐습니다. 1차전에 체스카는 수비수 존 길무어, 공격수 니키타 소시니코프 선수가 라인업에 복귀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1차전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결과적으로 1차전을 잡을 수 있었던 원인은 저는 제일 큰 이유는 후르베츠 선수가 잘했다라고 봅니다. 아반가르트의 골리가 좋았다. 예. 1피리어드를 보시면 진짜 체스카가 완전히 밀어붙이는 그림이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17대 5라는 슈팅 수의 차이만 보시더라도 1피리어드에서만 17대 5요? 예, 1피리어드에서 얼마나 체스카가 밀어붙였는지를 그냥 짐작하실 수가 있는. 근데 선제골은 아반가르트 쪽에서 나왔네요. 그렇죠. 네. 그거를 다 막았습니다. 후르베츠가. 완전히 거의 철벽에 가까운 느낌으로 다 막아버리면서 버틸 수가 있었죠. 0대 0으로. 그러면서 사실은 아방가르트의 첫 두 골 자체가 그렇게 많이 기대하고 친 득점을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친 슈팅들이 아니었어요. 네. 굉장히 중장거리에서 네트에 갖다 붙인 느낌으로 슬랩샷을 때린 거였거든요. 두 골 거의 다. 블루라인 바로 그렇죠. 앞에서 네. 앞쪽으로 때린 게 들어가는. 예. 네. 그리고 그 첫 골 같은 경우에는 빼고 보드로 돌리고 반대쪽으로 이제 넣어주면서 이제 반대쪽 비니까 그냥 상대방의 그 태세에 관계없이 그냥 공격 사이드가 넘어왔으니까 한번 딱 붙이는 그런 느낌의 슛이었는데, 물론 치나우프 선수의 슛이 날카롭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막 그렇게 와 이걸로 진짜 완벽한 뭔가 찬스의 골 이런 느낌이라고 좀 보기는 어려웠어요. 근데 네. 그 골들이, 그 슛들이 모두 스크린을 딱 타고 절묘하게 들어가면서 2대0 리드를 잡은 거. 네. 이게 굉장히 이제 승부의 큰 흐름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리드를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후르베츠한테 다 막혔는데, 그렇게 좋은 찬스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스크린을 타고 들어간다든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깝게 들어가는 실점을 하는 부분에서 2대0으로 뒤처진 상황이 됐고, 거기서 한 골을 만회한다고 했지만 파워플레이에서 다시 한 골을 내주면서 3대1이 됐을 때 사실은 분위기가 많이 아방가르트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죠.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흐름을 처음 만들었던 후르베츠 선수의 활약이 제일 중요했다고 보고, 전반적으로 좀 이제 골 같은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좀 운이 잘 따른 데다가 세 번째 골은 이제 찾아온 파워플레이 기회를 완벽하게 딱 바꾸면서 진짜 이 정도로 완벽해야 체스카를 이길 수 있구나 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왜냐하면 진짜 체스카가 이 경기에서 막 갭 컨트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이제 그 통제하는 능력 자체는 결코 나쁘지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또 부가적인 요소가 있어야. 체스카를 상대하는 팀들은 일단 체스카에게 리드를 내주게 되면, 선제골 주게 되면 이 뒤집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먼저 골을 넣고 일단 앞서가야 그래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나. 그렇죠. 네. 두 골 정도 이렇게 네. 앞서가야 길이 열립니다. 네. 그런 걸 잘 보일 수 없었던. 그런 의미에서 후르베치 선수가 경기였죠. 이제 먼저 실점하지 않고 버텨주고, 그렇죠. 치나우프 선수가 뭐 좋은 슈팅으로 일단 골을 뽑아준 것이
만약에 쳤네요. 첫 흐름에서 한 20점 났죠? 그러면은 그냥 뭐 역으로 그냥 4대1로 이게 네. 끝나는 경기였습니다. 네. 1차전 아반가르트가 먼저 잡았고요. 2차전 역시 모스크바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2차전은 2피리어드 후반에 체스카의 막심 샬로노프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이 선제골이 됐는데요. 체스카가 3피리어드의 초반에 안톤 슬레피셰프와 알렉산드르 포포프 선수의 추가골로 승부를 갈랐습니다. 최종 스코어 3대0으로 체스카의 승리였습니다. 체스카의 라르스 요한손 선수가 20세이브 셧아웃 승리를 했는데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만 7번째 셧아웃을 기록했어요. KHL 역대 단일 시즌 최다 경기 셧아웃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과거의 기록을 보니까 지금 이제 요한손 선수 기록이 1위가 됐고 2위는 최근에 NHL, 에드먼턴, 버펄로, 밴쿠버, 오타와 등에서 뛰었던 안데르스 닐손 선수가 2015년 아크바르스 시절에 6번 셧아웃 한 개의 기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동 3위에 여러 선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현재 뉴욕 아일랜더스의 일리아 소로킨, 체스카 시절에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5번의 셧아웃, 그리고 현재 에드먼턴의 미코 코스키넨 선수가 스카 시절에 2016년에 역시 5번의 셧아웃 기록한 게 있었습니다. 요한손 선수가 이 선수를 다 뛰어넘었어요. 이날 아반가르트는 시몬 후르베츠 골리 역시 나와서 32세이브 3실점 패전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날 기록 달성이 좀 있었는데 아반가르트는 공격수 안드레이 스타스 선수가 KHL 역대 11번째로 통산 700경기 출장 달성이 됐고요. 체스카의 공격수 주장이죠. 세르게이 안드로노프 선수는 KHL 플레이오프 통산 100경기 출장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날 체스카는 외국인 수비수 존 길모어 그리고 공격수 니키타 소시니코프 선수가 결장을 했고요. 반면에 외국인 공격수 브랜던 라입식과 마리오 캠페 선수가 동시에 출장을 했어요. 알렉산드르 포포프 선수도 출장을 했던 2차전이었습니다. 체스카의 반격이 시작됐던 2차전이었습니다. 예, 뭐 길모 소시니코프를 넣었는데 결과적으로 대패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에는 외국인 선수 2명 다 집어넣는 이런 선택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고요. 사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파워플레이에서 연이은 득점이 결과적으로 이제 승패를 가르는 요인이 됐다. 파워플레이, 연이은 찬스를 잡은 부분. 사실 이게 아방가르트가 1피리어드 12분 시점에서 치나우프 선수가 페널티를 시작으로 연속으로 4번 페널티를 범합니다. 예. 근데 그 중에 1피리어드에서만 페널티 3개 있어요. 12분에 한 번, 14분에 한 번, 19분에 한 번. 1피리어드에 3번. 그리고 2피리어드 첫 페널티였던 33분 부셰 선수 페널티. 요렇게 연속으로 4번 페널티를 범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한 골이 터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1피리어드에 3번은 버텼지만 네, 어떻게 버텼거든요. 예. 근데 결국 2피리어드 그 중반에 그 부셰 선수 페널티에서 결과적으로 샬로노프 선수한테 실점을 해버립니다. 예. 여기서부터 이제 분위기가 틀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1차전에서 그 아방가르트가 분위기를 잡는 게 보였다면은 승부차에서 또 파워플레이 골을 하면서 벌렸잖아요. 우리도 이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결과적으로 이제 그 아방가르트는 페널티 관리에서 좀 실패를 한 부분이 좀 크게 다가온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3피리어드는 실레피셰프랑 포포프 선수가 라인업에 돌아왔는데 굉장히 이 경기력이 좋았습니다. 이 경기력이. 쐐기골을 터뜨리는 예. 포포프 선수였는데 정말 쐐기골이었고 진짜 이 경기 이 골이 딱 들어가면서 진짜 끝났구나라는 느낌이 딱 드는 골이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포포프 선수가 중요할 때 좀 경기력이 올라오는구나라는 부분은 좀 또 뒤에서 또 확인하지 이제 3차전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1승 1패에서 장소를 옮기게 됐습니다. 아반가르트의 임시 홈인 말라시아에서 3차전이 오늘 새벽에 있었습니다. 3차전 1피리어드 중반에 아반가르트 레이디 부시에 선수의 선제골이 터졌는데요. 1피리어드 후반에 체스카 콘스탄틴 오클로프 선수의 동점골로 1대1이 됐습니다. 이후에 2피리어드는 양팀 득점 없었고 3피리어드 중반에 승부가 갈렸는데 막심 샬로노프 선수의 골이 터지면서 체스카가 최종 스코어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3차전 역시 체스카는 라르스 요한손 선수가 24세이브 1실점 승리, 아반가르트는 시몬 후르베츠 선수가 26세이브 2실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체스카의 막심 샬로노프, 콘스탄틴 오클로프, 에이스 선수들이죠. 각각 1골 1도움 2골 만들어줬고요. 체스카의 막심 샬로노프 선수가 역전 결승골을 터뜨렸는데 이번 플레이오프 체스카의 현재까지 14승 중에
막심 샬르노프 선수의 결승골에 의한 승리가 6번이나 됩니다. 막심 샬르노프 선수가 이번 플레이오프 체스카가 승리한 14경기 중에 무려 11경기에서 골을 터뜨리고 있는데 이 분위기면 뭐 체스카가 우승할 경우에 올 시즌 플레이오프 MVP 유력 후보가 되지 않을까. 요한손도 있기 때문에 요한손 둘이 각축전. 당장은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은 그건 진짜 어렵네요. 둘이는.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래요 분위기가. 3차전에 체스카는 변수가 하나 있었는데 공격수 막심 마민, 이 샬르노프와 오클로프와 함께 라인을 이루는 이 막심 마민 선수가 결장을 했어요. 3차전 역시 체스카는 외국인 공격수 브랜던 라입식과 마리오 캠페가 함께 출장을 했고 알렉산드르 포포프 선수 역시 출장을 했습니다. 자, 3차전 체스카가 일단 2차전, 3차전 연승으로 이어갔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체스카가 이번 경기를 잡은 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마민 선수가 2차전에서 부상을 당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경기 도중에 경기를 풀로 소화를 하지 못했어요. 그 경기를 이 피리어드가 그렇게 빠진 이후로 못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그래서 라인을 바꿀 필요가 생겼죠. 근데 그 자리에 포포프가 들어갔습니다. 아.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봤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마민이 그 라인에 가져다 주는 효과는 전반적으로 이제 그 활동량 같은 부분도 있지만 이 선수 마민 선수가 굉장히 이제 신장이 큰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네트 쪽으로 들어가서 스크린을 서준다든지 좀 이제 그 활동 반경을 다른 두 선수의 활동 반경을 좀 넓혀주는 요런 그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라인의 케미스트리가 어떻게 돌아갈지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포포프가 있으면 포포프가 있는 대로 좋았습니다. 저는 포포프 선수가 지금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 선수의 활동량이라든지 그리고 포포프가 신장이 큰 선수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강점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포포프가 들어오면은. 근데 오히려 노련한 플레이메이킹이라든지 딱 그 움직여야 될 때 딱 움직이는 좀 그런 진짜 노련한 플레이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3차전에서도 결정적인 어시스트로 그렇죠. 골을 기가 넣었어요. 막혔습니다. 진짜. 그 비트윈 더렉 어시스트를 할 줄은 좀 꿈도 몰랐는데. 멋진 패스를 선사해줬던. 그러면서 반대쪽 네. 사이드에 그 오프클로프가 마무리를 하는 그러면서 이게 동점골이 됐고 저는 이 시점에서 1피리어드에 12분 만에 한 0대1로 뒤지고 있었는데 6분 만에 만회를 했다라는 이거 진짜 크게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요소로 봤거든요. 예. 굉장히 빨리 따라잡은 거죠.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서 포포프가 뭐 1라인 지금 선수들과도 호흡이 좋았다. 마민이 4차전 이후에도 나올지 안 나올지는 봐야겠지만 일단 포포프가 그 자리를 잘 메우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3차전 때 체스카로서는 희망적이네요. 그리고 체스카가 역시 진짜 좋은 팀 같은 경우에는 뭐가 다르냐고 하면은 조금 이제 라인의 성향을 바꾸잖아요. 그래도 힘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금 말씀드린 오클로프 샬로프 라인도 마찬가지고 1라인도 최근 들어서는 원래는 이제 1라인을 구축하는 게 카르나호프, 안드로노프 축으로 딱 가고 한 명을 조금 스코어 타입의 유형을 많이 났었단 말이에요. 소시네고프라든지 실레피셰프라든지. 근데 최근에는 누굴 낳습니까? 마리오 캠페를 낳죠. 예. 이 선수는 진짜 득점력은 좋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부분 의 도움도 많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약간은 그러니까 골게터 유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소신코프라든지 슬래피제프는 진짜 골게터 유형의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좀 다른 느낌이 나왔는데도 나름 적응을 잘하고 조율을 잘하고 그 라인에서 막 그렇게 튀게 보이는 그런 느낌 없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체스카는 이런 느낌으로 상대방의 한 명은 골 넣는 느낌, 그 다음에 체커 2명으로 해서 1라인은 체킹 라인을 짜겠지. 그러면은 뭐 이렇게 대비를 해야지 하고 나왔는데 중간에 또 플레이가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여기 대응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포포프까지 막 샬로노프, 마민, 오클로프 요 세 선수의 1라인 성향을 분석을 분명히 했을 거거든요. 그 아방가르트에서. 근데 이번에 어쨌든 부상으로 빠졌는데 포포프가 들어왔는데 완전 다른 느낌이 됐는데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생겨버렸습니다. 포포프와 함께하는 오클로프, 샬르노프가의 위력이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죠. 그게 결과적으로는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근데 우리 쪽은 톨친스키 막히고 있고 그렇게 지금 라이트랑 부시에 정도밖에 뭔가 중요할 때 득점을 해주는 느낌이 없거든요. 지금 예. 아방가르트는. 그런 흐름이 해결될 만한 요인도 보여주고 있지 않고 흐르베츠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쪽도 요한손이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같은 흐름으로는 진짜 먹히는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체스카한테 다시. 지금 특히 이번 경기가 예. 선제골 넣고도 역전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2차전부터 시리즈의 큰 분위기 전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리즈 들어가기 전에 그 시리즈의 관전 포인트, 승부를 가를 관전 포인트 중에 중요한 게 과연 수비가 강한 체스카를 상대로 아반가르트가 원하는 만큼 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아반가르트 옴스크가 이번 플레이오프를 치르면서 한번 공격 라인을 비틀었어요. 그렇죠. 이 컨퍼런스 파이널 5차전부터 바꿨는데 세르게이 톨친스키 선수를 3라인으로 내리면서 1, 2라인이 다시 구축되고 이제 4라인은 안드레이 스타스 선수가 들어왔고요. 그렇죠. 스타선 예. 들어온 것도 크죠.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컨퍼런스 파이널 5차전부터 이런 공격 라인을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실효가 있는 건가? 체스카를 상대로도 이게 효과적인 것인가에 대한 좀 의문은 있거든요. 좀 계속 이렇게는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2차전, 3차전 두 경기 한 골로 그쳤고. 한 경기 괜찮았죠. 네. 1차전. 근데 두 어떻게 번째, 세 보세요? 번째 경기에서는 네. 완전히 지금 틀어 막히는 그림으로 나왔고 앞서 말씀드린 듯이 그 안드로프 라인이라든지 텔레긴 라인 이런 부분에서도 그 라인을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의 라인에 대한 대응 능력이 상당히 좋은 그 라인들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아반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수비력이 괜찮다라고 느낄 수 있는 라인은 스타스 선수가 있는 4라인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막을 수 있는 그 한계치가 초과가 됩니다. 체스카를 상대로는. 그럼 만약에 이 라인을 붙인다고 쳐요. 그 포포프 선수가 있는 그 네. 오클로프 샬롬 라인에 4라인을 갖다 붙인다고 해도 나머지 라인이 체스카가 이제 수비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가령 최근 록티오노프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이번 그 파이널 들어와서 경기를 상당히 괜찮거든요. 슬래피 셰프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구멍이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네. 아방가르트는 괜찮은 득점원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치나우프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아직까지 조금 더 경험이 필요하고 경기력에서 약점이 있는 선수들이고 반면에 체스카는 사실은 그런 유형의 선수는 별로 없어요. 두루두루 경기력이 다 뛰어나고 조금 더 이제 기댈 수 있는 자원이고 결과적으로 조금이 그 차이가 벌어지고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현재 1패 후 2연승으로 체스카 모스크바가 2승 1패로 한 발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아반가르트로서는 이제 4차전 발라시아 홈에서 토요일 밤 11시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승리에 사활을 걸어야 될 것 같네요. 만약 1승 3패로 밀린다면 사실상 뭐 어려워지는 거니까. 이걸 지면은 스카랑 똑같은 골 나오는 거죠. 사실. 네. 참고로 체스카는 올 시즌에 정규리그와 플레이오프 통틀어서 3연패는 없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1승 3패 되면 5, 6, 7차전 잡는다는 가능성을 보기가 참 그죠. 어려워지는 거죠. 만약 체스카 3승 1패면 진짜 체스카가 전 3번 질 거란 네. 생각이 들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방가르트로서는 일단 4차전을 무조건 잡고 봐야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홈인이기도 하고 이번 시리즈 좀 그래도 기대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그나마 싶네요. 다행인 거는 후르베츠가 지는 게임도 경기력 괜찮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그나마 괜찮은 거고. 근데 만약에 이제 뭐 보코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보코프는 진짜 지는 게 화끈하게 그냥 확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르베츠로 밀고 나갈 그런 여지는 있고 후르베츠가 능력 자체는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요한손이랑 대등하게 싸우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는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공격진만 되게 좀 분전을 해주면 아니 뭐 샤르 장루프 이런 뭐 수비수들도 공격 가담 열심히 하면서 아직까지 막 그렇게 큰 성과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4차전은 좀 그런 부분에서 성과를 내는 좀 경기력이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일 토요일 밤 4차전이 이번 시리즈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K27 가가린컵 파이널 중간 정리까지 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다 끝났습니다. 269회 마칠 시간이 왔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운더스포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70회로 다음 주에 또 NHL 과 K7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섭 기자와 박김찬 PD, 김태범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